7장. 소도시에 몇 년 만에 추위가 왔다. 서리가 유리창에 어리고 지붕들을 하얗게 덮었다. 겨울 오후는 희미한 레몬빛으로 빛났고 부드러운 푸른색 그림자들이 졌다. 길 위의 물 웅덩이에는 살얼음이 끼었고 크리스마스 다음날 소도시 북쪽에서 겨우 10마일 떨어진 곳에 눈발이 날렸다고 했다. 싱어에게 변화가 왔다. 그는 자주 오랫동안 산책을 했다. 안토나폴로스가 떠난 뒤 처음 몇 달 동안도 그랬었다. 몇 마일씩 사방으로 다니다가 소도시 전체를 걸었다. 올해 겨울 공장들은 불황이었고 강가에 빼곡이 들어선 판자촌은 더욱 남루해졌다. 싱어도 여기저기에 구석구석 돌아다녔다. 사람들의 눈 속에 우울한 외로움이 고여 있었다. 그들은 이제 게을러질 수밖에 없었다. 그들에게서 초조함이 느껴졌다. 새로운 신앙에 대한 광적인 폭발도 있었다. 공장에서 염색일을 했던 젊은이가 갑자기 위대한 성령이 임했다고 주장했다. 주님의 새로운 계명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했다. 젊은이는 예배당을 만들었고 수백 명이 매일 밤 바닥에서 뒹굴며 서로를 흔들어댔다. 자신들은 인간적인 것을 초월하는 어떤 존재 앞에 있다고 믿었다. 살인도 있었다. 끼니 때울 돈도 벌지 못했던 여자는 작업반장이 자기 수당을 속인다며 그의 목을 찔렀다. 어느 흑인 가족이 백인들이 사는 음울한 거리의 맨 끝 집으로 이사오자 사람들은 분노했다. 그 집을 불태우고 흑인을 때렸다. 그러나 이런 것은 사소한 일들일 뿐이었다. 정말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파업에 대한 말들도 있었지만 결코 일어나지 못했다. 사람들이 모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모든 것이 이전과 똑같았다. 가장 추운 밤에도 써니 딕시 쇼는 열렸다. 사람들은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싸우고 꿈꾸고 잤다. 습관적으로 생각을 오래 하지 않았다. 내일 이후의 어둠 속으로 방황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었다. 싱어는 도시의 흑인구역,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악취나는 동네를 걸어다녔다. 이곳에는 더 많은 흥겨움과 폭력이 있었다. 기분 좋은 독한 위스키 냄새도 났다. 따스하고 나른한 난로불이 창에 비쳤다. 거의 매일 밤 교회에서는 모임이 있었다. 싱어는 쾌적한 작은 집들이 누런 풀밭 위에 서 있는 지역도 걸었다. 아이들은 더 건강했고 낯선 사람들에게도 더 친절했다. 그는 부유한 동네도 배회했다. 오래된 웅장한 저택에는 흰 돌기둥과 정교한 무늬가 새겨진 철제 울타리들이 둘려 있었다. 큰 벽돌 집들도 지나갔다. 자동차들이 차고 앞에서 경적을 울렸고 굴뚝에서는 깃털 같은 연기들이 펑펑 뿜어져 나왔다. 싱어는 또 시내에서 자파진들로 이어지는 길이 끝날 때까지 걸었다. 농부들은 토요일이면 가게에 와서 스토브 주위에 둘러앉았다. 그는 환하게 불 켜진 4개의 중심 상업지역들을 걸었다. 어둡고 인적 없는 뒤편의 작은 골목을 걸었다. 싱어가 모르는 지역은 없었다. 그는 수많은 창에 비치는 네모난 노란 불빛들을 응시했다. 겨울밤은 아름다웠다. 하늘은 차가운 담청색이었고 별들은 뚜렷하게 빛났다. 이제 사람들은 산책하는 싱어를 붙들고 자주 말을 걸었다. 다양한 사람들이 그를 알게 되었다. 낯선 사람이 말을 걸면 싱어는 명함처럼 생긴 종이를 건네면서 자기가 말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시켰다. 그는 도시 전체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는 어깨를 펴고 항상 주머니에 두 손을 깊숙이 넣고 걸었다. 그의 회색 눈은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듯했다. 얼굴에는 매우 현명하거나 슬픈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평온함이 있었다. 그와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나면 기꺼이 멈추었다. 그는 걷고 있을 뿐 목적지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었다. 도시에는 벙어리에 대한 갖가지 소문들이 생겼다. 안토나폴로스와 함께 살던 때, 걸어서 출퇴근하던 때를 제외하고는 그들은 항상 둘이서만 방에서 지냈다. 그때는 아무도 그들을 상관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볼 때도 관심은 덩치 큰 그리스에게 있었다. 그 시절의 싱어는 잊혀진 사람이었다. 벙어리에 관한 소문은 풍부하고 다양했다. 유대인들은 그를 유대인이라고 불렀다. 중앙로에 늘어선 가게 상인들은 그가 큰 유산을 받은 부자라고 했다. 위험을 받고 있는 섬유 노조에서는 벙어리가 CIO의 조직자라고 수군됐다. 이 CIO는 산업별 조직회의의 약자라고 하네요.
1938년에 미숙련 노동자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창립된 진보적 색채를 띤 노동조합이라고 합니다. CIO의 조직자라고 수군됐다. 몇 년 전 가족들과 이 소도시로 들어와 작은 리넨 가게를 하며 어렵게 사는 외로운 터키 사람은 아내에게 벙어리가 터키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터키어로 말했을 때 벙어리가 알아들었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그의 음성은 따뜻했다. 그는 자식들과 다투는 것도 잊었으며 계획을 세우고 부지런히 일했다. 시골에서 온 한 노인은 벙어리가 고향 사람이라며 벙어리의 아버지가 군 전체에서 가장 좋은 담배를 수확했다고 말했다. 이 모든 것들이 벙어리에 관한 말이었다. 안토나플로스 싱어의 마음속에는 늘 친구와의 추억이 있었다. 밤에 눈을 감으면 그리스의 둥글고 기름진 부드럽고 미소를 띤 현명한 얼굴이 어둠 속에 있었다. 꿈속에서 그들은 항상 함께 있었다. 친구가 떠난 지 1년이 넘었다. 길지도 짧지도 않은 듯한 그 시간은 마치 술 취했을 때나 반쯤 졸고 있을 때처럼 일상적인 시간에서 제외된 것 같았다. 매 시간마다 그 뒤에는 항상 친구가 있었다. 안토나폴로스와 함께 파묻힌 이 삶도 주변의 다른 일처럼 변하면서 계속 진행되었다. 싱어는 처음 2달 동안은 친구가 입원하기 전에 끔찍했던 몇 주일을 생각했다. 친구의 병에 따른 고통, 체포영장, 그의 변덕을 달래는 어려움들, 그는 또 그들이 불행했던 시간들을 생각했다.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이 몇 번이고 다시 생각났다. 그들에게는 친구가 없었다. 이따금 다른 벙어리들을 만났지만 10년 동안 사귄 것은 3명뿐이었다. 그러나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났다. 한 명은 만난 지 일주일 뒤에 다른 주로 이사갔다. 다른 한 명은 결혼해서 아이가 6이었고 수화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친구가 떠난 뒤 싱어가 기억하는 것은 그들과 세 번째 사람과의 관계였다. 그 벙어리의 이름은 칼이었다. 공장에서 일하는 안색이 나쁜 젊은이였다. 두 눈은 흐릿한 노란색이었고 부수지기 쉬운 투명한 이도 창백하고 노랗게 보였다. 작고 마른 몸에 푸른색 작업복을 후줄근하게 걸치고 있었는데 마치 퍼렇고 노란 늑마 인형처럼 보였다. 그들은 그를 저녁에 초대했고 안토나폴로스가 일하는 가게에서 먼저 만나기로 했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리스인은 여전히 바빴다. 가게 뒤편 주방에서 캐러멜 퍼지, 설탕, 버터, 우유 등으로 만든 말랑말랑한 과자의 일종이랍니다. 캐러멜 퍼지 한 판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캐러멜 퍼지는 긴 대리석 탁자 위에서 황금색으로 빛났다. 달콤한 냄새로 가득한 공기는 따뜻하고 풍요로웠다. 안토나폴로스는 따끈한 퍼지 위로 칼을 밀며 그것을 네모나게 잘랐다. 친구는 칼이 그 모습을 보는 것을 즐기는 듯했다. 그는 깨끗한 칼 끝에 퍼지를 조금 얹어 새 친구에게 주었고 호감을 얻고 싶은 사람에게 보여주는 묘기도 선보였다. 먼저 그는 스토브 위에서 끓고 있는 시럽 통을 가리키고 부채질을 하며 얼마나 뜨거운지 보여주려고 눈을 찡그렸다. 그리고 손을 찬물에 담갔다가 끓는 시럽 속에 넣고 다시 얼른 물 속에 담갔다. 고통스러운 듯 눈알이 튀어나오게 했고 혀를 내밀었다. 손을 움켜잡고 발로 껑충거리며 뛰니 그 물이 흔들렸다. 그러더니 갑자기 미소 짓고 손을 보여주면서 농담이라며 칼의 어깨를 쳤다. 흐릿한 겨울 저녁이었고 숨을 쉬면 공기 속에 하얀 김이 생겼다. 그들은 팔짱을 끼고 걸었다. 싱어가 가운데 섰고 그가 2번 장을 보러 가게에 들어간 사이 두 사람은 골목에 서 있었다. 칼과 안토나폴로스는 식료품 봉지를 들었고 싱어는 그들의 팔을 꼭 잡고 미소 지으며 집으로 왔다. 그들의 방은 안락했고 싱어는 행복하게 움직이며 칼과 대화했다. 식사 후 안토나폴로스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바라보는 동안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다. 덩치 큰 그리스는 육중한 몸으로 자주 찬장으로 가서 위스키를 따랐다. 칼은 창가에 앉아 안토나폴로스가 술잔을 내밀 때만 엄숙하게 한 모금씩 마셨다. 싱어는 친구가 낯선 사람에게 그렇게 친절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칼이 자주 방문해 주기를 기쁜 마음으로 기대했다. 즐거운 분위기를 깨는 일이 생긴 것은 자정이 지나서였다. 안토나폴로스는 다시 천장에 갔다 오더니 흥분했다. 침대 위에 앉아 불쾌하고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새 친구를 노려보기 시작했다. 싱어는 그 이상한 행동을 무마하려고 열심히 얘기했지만 그리스는 집요했다.
얼굴을 찡그린 덩치 큰 그리스인에게 당황하고 홀린 듯 칼은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앙상한 무릎을 만지작거렸다. 그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겁이 난 모습으로 침을 삼켰다. 싱어는 더 이상 모른 체 할 수 없었고 안토나폴로스에게 배가 아픈지 기분이 좋지 않아서 자고 싶은지 물었다. 안토나폴로스는 머리를 흔들었다. 그는 칼을 가리키며 온갖 음란한 손짓을 하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 나타난 역겨움은 끔찍했다. 칼은 겁에 질려 움츠러들었다. 그리고 덩치 큰 그리스는 이를 갈며 일어났다. 칼은 황급히 작은 모자를 집어들고 방을 떠났다. 싱어는 그를 따라 청계를 내려갔다. 이 낯선 사람에게 어떻게 자기 친구를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칼은 아래층 문간에서 뾰족한 모자를 눌러쓴 채 풀이 죽어 어깨를 구부리고 서 있었다. 그들은 악수했고 칼은 떠났다. 안토나폴로스는 그들이 보지 않을 때 손님이 찬장의 술을 다 마셔버렸다고 알려주었다. 술병을 비운 건 안토나폴로스라고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이 없었다. 침대에 앉아있는 덩치 큰 그리스인의 둥근 얼굴은 비참했고 비난에 차 있었다. 굵은 눈물이 천천히 속 셔츠의 옷깃으로 흘렀다. 그를 위로할 방법은 없었다. 드디어 그는 잠들었지만 싱어는 오랫동안 어둠 속에서 깨어 있었다. 그들은 칼을 다시는 보지 못했다. 그 후 몇 년이 지난 뒤 안토나폴로스가 벽난로 선반 위 꽃병에서 집세를 꺼내 몽땅 슬롯머신에 써버린 일이 있었다. 또 어느 여름 오후엔 벌거벗고 신문을 가지러 아래층에 내려가기도 했다. 그는 더위에 너무 힘들어했다. 그들은 함부로 냉장고를 샀다. 할부로 냉장고를 샀다. 친구는 계속 얼음 조각을 빨았고 심지어 몇 개는 침대 속에 넣고 자 녹아버리기도 했다. 또 술에 취해 마카로니 그릇을 싱어의 얼굴에 내던진 일도 있었다. 그 불쾌한 기억들은 카펫에 섞인 나쁜 실들처럼 처음 몇 달 동안 싱어의 마음속에 있었다. 그런 뒤 사라졌다. 그들이 불행했던 시간들은 잊혔다. 시간이 흐르면서 친구에 대한 싱어의 생각들은 더욱 깊어졌고 그는 친구만을 생각했다. 그만이 안토나폴로스를 알 수 있었다. 싱어는 바로 그 친구에게 가슴속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다. 싱어만이 현명한 안토나폴로스를 알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싱어의 마음속에서 친구는 점점 자라는 듯 했고 밤이면 어둠 속에서 진지하고 오묘한 표정의 친구 얼굴이 나타났다. 친구에 대한 기억들은 싱어의 마음속에서 변했다. 싱어는 잘못된 것, 어리석은 것들은 기억하지 못했다. 현명하고 좋은 것만 기억했다. 싱어는 큰 의자에 앉아있는 안토나폴로스를 보았다. 그는 조용히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었다. 그의 미친 얼굴은 불가사의했다. 큰 입은 미소 짓고 있었다. 두 눈은 심오했다. 그는 말하는 사람을 응시했다. 그리고 지혜로운 그는 이해했다. 이것이 싱어의 생각 속에 늘 자리 잡고 있는 안토나폴로스의 모습이었다. 이 친구에게 싱어는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말하고 싶었다. 올해 싱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그는 낯선 땅에 홀로 남겨 있었다. 그는 눈을 뜰고 주위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그는 그들의 입술이 만드는 단어의 형태를 주시했다. 우리 흑인들은 마침내 자유로워질 기회를 원합니다. 자유는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입니다. 우리들은 봉사하고 나누고 노동하기를 원하며 그 대가로 얻은 우리들의 몫을 소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우리 흑인들의 이 절박한 요구를 이해하는 유일한 백인입니다. 있잖아요, 싱어씨. 언제나 내 마음속에 이 음악이 있어요. 난 음악가가 되고 싶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20살이 되면 알 거예요. 아시겠어요, 싱어씨? 난 눈 내리는 외국으로 여행 갈 거예요. 술병을 마저 비웁시다. 난 작은 것을 원해요. 우리는 자유롭게 생각했으니까. 그 단위는 내 뇌 속에 들어있는 벌레 같은 거요. 아시겠소? 아니라고요? 얼마나 많이, 얼마나 조금? 그 단어는 해적질과 절도와 교활함을 나타내는 신호요. 우리는 자유로워질 것이고 그럼 가장 영리한 자들이 타인을 노예로 만들 거요. 하지만 그 단어에는 다른 의미가 있어. 모든 단어 중에서 이것이 가장 위험하지. 우리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하고 그 단어는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지. 실제로 그 단어는 위대한 이상이요. 하지만 거미들은 바로 그런 이상을 품고 우리를 위해 가장 추악한 거미줄을 짜고 있는 거요. 마지막 인물은 코를 문질렀다. 그는 자주 오지 않았고 말도 많지 않았다. 그는 질문을 했다. 그들 4사람이 싱어의 방에 오기 시작한 지 7달이 넘었다.
그들은 함께 오지 않았다. 늘 혼자 왔다. 그는 언제나 상냥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다. 친구가 떠난 후 처음 몇 달 그랬던 것처럼 그의 가슴 속에는 늘 안토나폴로스를 향한 갈망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혼자 오래 있는 것보다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 더 나았다. 그건 마치 그가 몇 년 전에 친구에게 담배와 맥주와 고기를 한 달 동안 끊겠다고 약속했던 때와 같았다. 종이에 써서 침대 위 벽에 붙여놓기까지 했었다. 처음 며칠은 아주 힘들었다. 쉴 수도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다. 너무 자주 친구가 일하는 과일 가게에 갔고 찰스 파크는 불쾌해했다. 그는 당장 급한 은세공이를 끝내면 상점 앞에서 시계공이나 여점원과 서성거리거나 음료를 파는 가게에서 코카콜라를 마시기도 했다. 혼자 담배와 맥주와 고기를 생각하는 것보다 낯선 사람이라도 옆에 있는 게 나았다. 처음에 싱은은 네 사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말하고 또 말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말이 많아졌다. 그는 그들의 입술 움직임에 익숙해져서 말하는 것마다 이해했다. 얼마 지난 뒤부터는 그들이 말을 시작하기 전에 각자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알게 되었다. 항상 같은 의미였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두 손이 고통이었다. 손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잠이 들어도 꿈틀거렸고 깨어보면 꿈속의 말들을 자기 얼굴에서 만들고 있었다. 그는 자기 손을 바라보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다. 그의 갈색 두 손은 날렵하고 튼튼했다. 몇 년 전에는 손을 정성껏 관리했다. 겨울이면 손이 트지 않게 기름을 발랐고 손톱 각피를 밀어냈다. 손톱은 손끝 모양에 맞게 손질했다. 그는 손을 씻고 다듬는 게 좋았다. 그러나 지금은 하루에 2번 솔로 대강 닦고 주머니에 넣었다. 싱은은 혼자 방을 서성거릴 때면 손마디를 꺾고 아플 때까지 당겼다. 주먹으로 손바닥을 치기도 했다. 친구를 혼자 생각할 때면 자기도 모르게 두 손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혼자 크게 말하다가 들킨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면 도덕적인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느끼기도 했다. 수치와 슬픔이 뒤섞여 두 손을 폭에 뒤로 감추었다. 그러나 손들은 그를 편히 놔두지 않았다. 싱은은 안토나폴로스와 살았던 집 앞에 서 있었다. 자욱한 회색의 늦은 오후였다. 서쪽에는 차가운 주황색 노을이 지고 있었다. 헐벗은 겨울 참새가 흐린 하늘을 줄지어 날아가더니 박공 위에 내려앉았다. 거리는 황당했다. 그의 두 눈은 2층 오른쪽 창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들이 살던 앞방이었고 뒤쪽은 안토나폴로스가 식사를 준비하던 큰 부엌이었다. 불 켜진 창을 통해 그는 여자가 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불을 배경으로 크고 흐릿하게 보이는 여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남자는 석간신문을 들고 앉아 있었다. 빵이 든 아이가 창으로 오더니 코를 유리창에 바짝 댔다. 안토나폴로스가 쓰던 큰 침대와 자신이 쓰던 철제 간이 침대, 소음이 너무 많이 들어간 큰 소파와 야영용 의자, 잿더리로 사용했던 깨진 설탕 그릇, 지붕이 샌 천장의 젖은 부분, 구석에 있는 빨래 상자. 싱은은 자기가 떠날 때와 똑같은 그 방을 보았다. 오늘처럼 늦은 오후에는 부엌에 빛이 들지 않았고 큰 석유 버너 스토브에서 나오는 불빛뿐이었다. 안토나폴로스는 늘 심지를 너무 크게 내서 버너 안쪽에는 가나다란 금색과 푸른색 불길만 보였다. 방은 따뜻했고 음식이 풍기는 맛있는 냄새로 가득했다. 안토나폴로스는 나무 숟가락으로 음식을 맛보았고 그들은 붉은 포도주를 마셨다. 버너에서 나오는 불꽃은 난로 앞 리놀륨 깔개 위에 5개의 작은 금빛 초롱불 모양 그림자를 환하게 비추었다. 우윳빛 석양이 더 어두워지면 이 작은 초롱불들은 더 환해 보였고 마침내 밤이 오면 생생하고 깨끗하게 불탔다. 그때쯤이면 늘 식사가 준비되었고 그들은 전등을 켜고 식탁에 앉곤 했었다. 싱은은 어두운 현관을 보았다. 그들이 함께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던 생각이 났다. 친구가 넘어져 팔꿈치를 다친 적이 있는 보도의 깨진 곳도 여전히 있었다. 매달 전기요금 청구서가 배달되던 우편함도 있었다. 싱은은 손에 닿는 친구의 따뜻한 팔의 감촉을 느낄 수 있었다. 거리는 어두웠다. 다시 한번 창문을 올려다 보았다. 낯선 여자와 남자와 아이가 함께 모여있는 것이 보였다. 공허함이 마음속에 퍼졌다. 모든 것은 사라졌다. 안토나폴로스는 멀리 떠났다. 그는 기억하려고 여기 온 것은 아니었다. 그는 다른 곳에 가 있는 친구를 생각했다. 눈을 감고 친구가 오늘 밤 있는 병원과 병실을 생각하려고 했다. 좁은 흰 침대들과 구석에서 카드 놀이를 하는 노인들을 기억했다. 두 눈을 꼭 감았지만 마음에서 그 병실은 뚜렷해지지 않았다.
마음속 공허감은 깊어졌다. 얼마 뒤 그는 다시 창을 올려다본 뒤 두 사람이 함께 많이 걸어다녔던 그 어두운 골목길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토요일 밤이었다. 중심가는 사람들로 붐볐다. 작업복을 입고 들들 떠는 흑인들이 10센트짜리 가게들 앞에서 어슬렁거렸다. 가족들은 영화관 매표소 앞에 줄을 서 있었고 청소년들은 밖에서 포스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차들이 너무 위험하게 달려 길을 건너기 전에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 싱어는 과일 가게 앞을 지나갔다. 진열창의 과일들은 아름다웠다. 바나나, 오렌지, 아보카도, 환하고 작은 금귤들, 파인애플까지 있었다. 찰스 파커는 안에서 주문을 받고 있었다. 찰스 파커의 얼굴은 흉해 보였다. 그는 몇 번 찰스 파커가 없을 때 가게에 들어가 서성거리기도 했다. 친구가 캐러멜 퍼지를 만들던 뒤쪽 주방에도 가보았다. 그러나 찰스 파커가 있을 때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았다. 두 사람은 친구가 버스를 타고 떠난 이후 서로 피하려고 노력했다. 길에서 부딪히면 아른 척 하지 않고 외면했다. 친구가 좋아하는 니사나무 꿀을 보낼 때는 찰스 파커와 만나지 않도록 우편으로 주문했다. 싱어는 진열장 앞에 서서 고객들을 상대하는 친구의 사촌을 쳐다보았다. 토요일 밤이면 장사는 잘 됐다. 안토나폴리스는 때로 밤늦게 10시까지 일해야 했었다. 문 옆에 큰 자동 팝콘 기계가 있었다. 저 문에 일정한 분량의 옥수수 알을 넣으면 통 안에서 팝콘이 큰 눈송이들처럼 휘날렸다. 가게에서 새어나오는 냄새는 따뜻하고 익숙했다. 땅콩 껍데기가 바닥에서 밟혔다. 싱어는 계속 걸었다.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걸어야 했다. 연말이라 거리에는 빨강과 초록 전구들이 매달려 있었다. 사람들은 서로 안고 웃으며 모여 있었다. 젊은 아빠들은 추워서 우는 아기들을 무등 태워 달랬다. 붉고 푸른 모자를 쓴 구세군 여자가 모퉁이에서 종을 울리고 있었다. 그 여자가 싱어를 쳐다보자 옆에 있는 냄비에 동전을 넣지 않을 수 없었다. 더러운 손이나 모자를 내미는 흑인과 백인 거지들도 있었다. 네온 광고들이 사람들의 얼굴에 오렌지색 불빛을 비추었다. 싱어는 8월 어느 날 오후 친구와 함께 미친 개를 본 적이 있는 모퉁이에 다다랐다. 그리고 안토나폴로스가 월급날마다 사진을 찍었던 육해군 상점 위층의 사진관을 지나갔다. 싱어는 주머니에 사진을 많이 넣고 다녔다. 그는 강을 향해 서쪽으로 돌아섰다. 언젠가 둘이 점심을 싸가지고 다리 건너 들판에서 먹은 적도 있었다. 싱어는 1시간가량 중앙로를 따라 걸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자기만 혼자인 듯 했다. 마침내 손목시계를 보고는 살고 있는 집 쪽으로 돌아섰다. 네 사람 중 한 명이 이날 저녁 그의 방에 올지도 몰랐다. 그러기를 바랐다. 그는 우편으로 안토나폴로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상자를 보냈다. 그에게 오는 네 사람과 켈리 부인에게도 선물을 했다. 그들 모두를 위해서는 라디오를 사서 창가의 탁자에 놓았다. 코플랜드 박사는 라디오를 알아보지 못했다. 비프 브레너는 즉시 알아보고 눈썹을 치켜 세웠다. 제이크 블런트는 그 방에 있는 동안 늘 같은 채널을 들었으며 말할 때는 음악 소리보다 더 크게 외치려는 듯 이마에 힘줄을 세웠다. 믹 켈리는 처음 라디오를 보았을 때 이해하지 못했다. 얼굴이 빨개지며 싱어에게 정말로 그의 라디오인지 들어도 되는지 몇 번이고 물었다. 그리고 원하는 곳을 찾을 때까지 몇 분 동안 다이얼을 돌렸다. 믹은 무릎에 두 손을 놓고 의자에 앉아 입을 벌리고 몸을 수그렸다. 관자놀이가 빠르게 뛰었다. 무엇이든지 귀를 기울이는 듯 했다. 오후 내내 거기 앉아 있었고 한 번은 주먹으로 젖은 눈을 닦으며 그를 향해 싱긋 웃기도 했다. 싱어가 일하러 간 사이 와서 라디오를 들어도 되는지 물었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후 며칠 동안 그가 문을 열 때마다 믹은 라디오 옆에 앉아 있었다. 손으로 헝클어진 짧은 머리카락을 훑고 있었고 싱어가 처음 보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크리스마스 직후 어느 날 밤 네 사람이 동시에 그를 방문했다. 처음 있는 일이었다. 싱어는 공손하게 미소 지으며 다과를 대접했고 손님들을 편하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무언가 잘못되었다. 코플랜드 박사는 앉으려고 하지 않았다. 모자를 손에 든 채 문에 서서 다른 이들에게 차갑게 인사할 뿐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왜 그가 거기 있는지 궁금한 듯 쳐다보았다. 제이크 블런트는 가져온 맥주를 땄는데 거품이 셔츠 앞자락에 쏟아졌다. 믹 켈리는 라디오 음악에 귀를 기울였다. 비프 브레너는 다리를 포갠 채 침대에 앉아서
앞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다가 두 눈을 가늘게 고정시켰다. 싱어는 당황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늘 말이 많았다. 그러나 함께 있는 지금은 다들 말이 없었다. 그들이 들어왔을 때 싱어는 어떤 종류의 폭발을 예상했었다. 막연하게 어떤 것의 끝이 될 거라고 예상했었다. 그러나 방에는 긴장감만 있었다. 그의 두 손이 불안하게 움직였다. 마치 공중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잡아당겨 그들을 함께 먹는 것처럼 보였다. 제이크 블런트가 코플랜드 박사 옆에 섰다. 당신 얼굴을 알고 있어. 전에 부딪힌 적이 있으니까. 바깥 계단에서. 코플랜드 박사는 말을 가위로 잘라내듯 정확하게 혀를 움직였다. 우리가 아는 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사의 경직된 몸이 오그라드는 듯 했다. 그는 뒤로 물러나 문 밖에 섰다. 비프 브레너는 침착하게 담배를 피웠다. 연기가 엷게 방 안을 퍼졌다. 그는 믹에게 몸을 돌렸다. 믹을 바라볼 때 그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눈을 반쯤 감았고 한순간 다시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래, 너는 어떻게 지내냐? 뭐가요? 믹이 의심쩍은 듯 물었다. 그냥 사는 일, 그가 말했다. 학교라든가 뭐 그런 것. 괜찮은 것 같아요, 믹이 말했다. 그들 각각에서 무엇을 기대하듯 싱어를 바라보았다. 싱어는 당황했다. 그는 다과를 권하며 미소를 지었다. 제이크는 손바닥으로 입술을 문질렀다. 그는 코플랜드 박사와 대화하려던 것을 그만두고 침대 위 비프 옆에 앉았다. 당신을 아십니까? 공장 주변의 벽과 울타리에 빨간 분필로 그 끔찍한 경고문을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비프가 말했다. 무슨 끔찍한 경고 말이요? 구약에 나오는 말들이지 않소. 오랫동안 궁금했어요. 그들은 각자 벙어리를 보고 말했다. 수레바퀴 실들이 중심으로 연결되듯 그들의 생각은 그에게 모아졌다. 이번 추위는 유별난 거요. 비프가 드디어 말했다. 며칠 전 옛 기록들을 훑어봤는데 1919년에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내려갔었더군. 오늘 아침은 겨우 영하 8도였는데 그 이후 제일 추운 날씨요. 오늘 아침 석탄 창고 지붕에 고드름이 달렸어요. 믹이 말했다. 우린 지난주에 손님이 안 들어서 직원들 급료도 못 주었다니까. 제이크가 말했다. 그들은 날씨에 대해 좀 더 이야기했다. 각각 다른 사람들이 떠나기를 기다리는 듯했다. 그러나 충동적으로 모두 동시에 일어섰다. 코플랜드 박사가 제일 먼저 일어났고 다른 이들이 곧 뒤따랐다. 그들이 가버리자 싱어는 혼자 방 안에 남았다. 그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으므로 잊기로 했다. 그날 밤 그는 안토나폴로스에게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다. 친구는 글을 읽지 못했지만 그래도 싱어는 편지를 썼다. 친구가 종이에 쓰인 글자를 이해 못하는 것을 싱어는 언제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친구는 글자를 알면서 비밀로 했을 수도 있다고 상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병원에는 싱어의 편지를 읽고 안토나폴로스에게 말해줄 수 있는 귀묵은 벙어리가 있을지도 몰랐다. 그는 자기가 친구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를 정당화시켰다. 당황하거나 슬플 때면 언제나 친구에게 간절하게 편지를 쓰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쓴 편지들을 절대로 보내지 않았다. 조간과 석간신문에서 오려낸 만화를 일요일마다 친구에게 보냈다. 매달 우편환도 보냈다. 그러나 친구에게 쓴 긴 편지들은 주머니에 모아두었다가 없애버렸다. 네 사람이 떠나자 싱어는 따뜻한 회색 코트에 회색 중질모를 쓰고 방을 나섰다. 그는 늘 보석 상점에서 편지를 썼다. 또 다음날 아침 배달하기로 약속한 물건이 있었는데 늦지 않도록 그 일을 당장 끝내고 싶었다. 밤은 차가웠고 서리가 끼어 있었다. 둥근 달 주위에는 황금빛이 어렸다. 별이 밝은 하늘 아래에서 지붕 꼭대기들은 검게 보였다. 그는 걸어가며 편지를 어떻게 시작할지 생각했지만 첫 문장이 분명해지기 전에 상점에 도착했다. 열쇠로 문을 열고 어두운 상점 안으로 들어가 앞쪽의 전등불을 켜었다. 싱어는 상점의 맨 끝에서 일했다. 그의 자리는 직물 커튼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작은 개인방 같았다. 작업대와 의자가 있고 구석에 무거운 금고와 푸른 거울이 달린 세면대가 있었다. 그리고 선반에는 상자들과 못쓰게 된 시계들이 가득했다. 그는 작업대 윗부분을 치우고 펠트 천으로 된 상자에서 작업을 해야 할 쟁반을 꺼냈다. 상점 안은 추웠지만 코트를 벗고 방해가 되지 않게 파란 줄무늬 셔츠의 소매를 걷었다. 오랫동안 그는 쟁반 한가운데에 모노그램을 새겼다. 정교하고 집중된 솜씨로 은을 파냈다. 일할 때 보이는 날카로운 그의 두 눈에는 기묘하게 허기진 표정이 나타났다. 그는 친구에게 보낼 편지를 생각하고 있었다. 자정이 지나서야 작업이 끝났다.
쟁반을 치웠을 때 그의 이마는 상기된 채 젖어 있었다. 그는 작업대를 치우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그는 펜으로 종이에 글자를 적어 나가는 것을 사랑했다. 마치 종이가 은쟁반인 듯 집중하여 썼다. 나의 유일한 친구에게. 잡지에서 보니 협회는 올해의 총회를 메이컨에서 연다고 해. 연사들도 초청하고 내 코스짜리 만찬도 있을 거래. 난 상상하고 있어. 우리는 언제나 총회에 참석할 계획을 세웠지만 간 적은 없었잖아. 참석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번 총회에는 갈 수가 있으면 좋겠어. 그러면 어떨까? 난 상상하게 돼. 하지만 물론 너 없이는 절대로 못 가. 여러 주에서 사람들이 오겠지. 가슴에서 우러나는 말들로 오래된 꿈으로 총회는 가득 차겠지. 교회의 특별 예배가 있을 거고 금메달을 상으로 주는 대회도 있을 거라고 해. 난 이 모든 것을 그려보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야. 이 모든 것이 상상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 내 두 손은 너무 오래 조용했기 때문에 그런 게 어떤 건지 생각나기 어려워. 난 총회를 상상할 때면 내 친구인 너와 같은 모든 손님들을 생각하게 돼. 얼마 전에 우리가 살던 집 앞에 가봤어.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어. 집 앞에 큰 참나무를 기억해? 전화선과 엉키지 않도록 가지들을 잘랐는데 나무가 죽은 거야. 가지들은 썩었고 줄기에는 구멍이 뚫렸어. 또 여기 이 가게에 있던 갈로 속에 네가 토닥거리고 놀아주던 그 고양이는 독이 든 것을 먹고 죽었어. 정말 슬펐어. 싱어는 펜을 든 채 멈췄다. 계속 쓰지 못하고 오랫동안 긴장하여 똑바로 앉아있었다. 그런데 일어나 담배 한 대를 피워 물었다. 방은 추우고 등유와 은광택제와 담배 냄새가 뒤섞여 시큼하고 탁한 냄새가 났다. 그는 코트를 입고 머플러를 두른 뒤 마음을 잡고 천천히 다시 쓰기 시작했다. 내가 거기 갔을 때 나를 방문하는 네 사람에 관해 말했던 거 기억나지?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었잖아. 흑인 남자, 소녀, 콧수염이 난 사내, 뉴욕 카페의 주인. 이 사람들의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그들은 대단히 바빠. 얼마나 바쁜지 너는 상상도 못할 거야. 하루 종일 밤새도록 일에 매달린다는 소리가 아니야. 그들은 늘 마음속에 너무 많은 관심이 있어서 쉴 수 없는 거야. 그들은 내 방에 와서 말을 해. 난 그들이 어떻게 지치지도 쉬지도 않고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 하지만 뉴욕 카페 주인은 달라. 다른 사람들 같지 않아. 그는 턱수염이 너무 검고 거칠어서 매일 2번씩 면도를 해. 전기 면도기도 가지고 있어. 그는 관찰하지. 다른 사람들은 모두 무엇인가를 정오해. 또는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있어. 먹고 자는 것보다, 포도주보다, 정다운 친구보다 그 무엇인가를 더 사랑하지. 그래서 그렇게 항상 바쁜 거야. 콧수염 기른 남자는 미친 사람 같이 그는 어떤 때는 옛날 우리 학교 선생님처럼 말을 분명하게 해. 다른 때는 그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어. 그는 이따금 양복을 입어. 다음 날은 더럽고 먼지 투성이고 고약한 냄새가 나는 작업복을 입고. 그가 술에 취해서 주먹을 휘두르며 하는 고약한 말들은 모르는 게 나아. 그 남자는 내가 자기와 비밀을 공유한다고 생각하지만 난 그게 뭔지 몰라. 그리고 믿기 어렵겠지만 그는 해피데이즈 위스키를 1.5리터나 마시고도 여전히 말하고 걷고 잠을 자려고 하지도 않아. 못 믿겠지만 사실이야. 난 소녀의 어머니에게 월세 $16를 내고 새들어 지내. 소녀는 사내 아이처럼 반바지를 입더니 요새는 파란 치마와 블라우스를 입어. 아직 숙녀는 아니지. 소녀가 나를 보러 오는 게 좋아. 내가 여기 사람들 모두를 위해 라디오를 산 뒤부터 언제나 소녀가 와. 소녀는 음악을 좋아해. 그 애가 듣는 음악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어. 그 애는 내가 못 듣기는 해도 음악에 대해서는 안다고 생각해. 흑인은 폐병을 앓고 있어. 하지만 흑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가 갈 수 있는 좋은 병원이 없어. 그는 의사고 누구보다도 일을 열심히 해. 그는 흑인처럼 말하지 않아. 나는 다른 흑인들 말은 이해하기 힘든데 그들은 혀를 많이 움직이지 않고 말을 하기 때문이야. 때로 나는 이 흑인이 두려워. 그의 두 눈은 번쩍거리면서 열에 떠 있어. 그가 나를 파티에 초대해 간 적이 있어. 그에게는 책이 많아. 그런데 추리물은 없어. 그는 술을 마시지 않고 고기를 먹지 않고 영화를 보지 않아. 자유와 해적들, 자본과 민주주의들. 콧소염 난 그 보기 흉한 사내는 말하지. 그래놓고는 자기 말을 부정하면 자유란 가장 위대한 이상이다 라고 말해. 소녀는 이렇게 말해. 나 마음속에 있는 이 음악을 쓸 기회를 찾아야 해요.
음악가가 되어야 해요. 난 기회를 가져야만 해요. 그 흑인 의사는 이렇게 말해. 우리는 봉사하도록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종족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뉴욕 카페 주인은 라고 말해. 그런 신중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그들은 내 방에 와서 말해. 그들 가슴에 있는 말들이 그들을 편안하게 놔두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늘 바빠. 그들이 함께 있으면 넌 이번 주에 메이컨 총회에서 만나는 협회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아. 오늘 그들이 모두 동시에 내 방에 왔었어. 그런데 마치 다른 도시에서 온 사람들처럼 앉아 있는 거야. 서로 무례하게까지 했어. 내가 항상 말했던 거 알지?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고 남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오늘이 그런 경우였어. 난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어. 그리고 너는 이해할 거라 생각해서 이 편지를 쓰는 거야. 묘한 기분이야. 그런데 이 일에 대해 너무 자세하게 써서 지겹지? 나도 그래. 너를 마지막으로 본 지 5달하고도 21일이 지났어. 그 모든 시간을 너 없이 혼자 있었어. 난 오로지 다시 너와 함께 있게 되는 날만을 생각하고 있어. 곧 너에게 갈 수 없다면 난 어찌해야 될지 모를 거야. 싱어는 작업대에 머리를 대고 쉬었다. 뺨에 닿는 매끄러운 나무 느낌과 냄새가 학창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그는 두 눈을 감았다. 고통스러웠다. 마음에는 안토나플로스의 얼굴만 있었다. 친구에 대한 갈망이 너무 강해서 숨을 죽였다. 잠시 후 싱어는 똑바로 앉아 펜을 잡았다. 너에게 주려고 주문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제때에 도착하지 않았어. 곧 오겠지? 너가 좋아하고 재미있어 할 거라고 믿어. 나는 항상 우리를 생각하고 모든 것을 기억해. 너가 만든 음식이 생각나. 뉴욕 카페의 음식은 점점 나빠지고 있어. 얼마 전에 수프에서 죽은 파리를 발견하기도 했어. 검은 글자처럼 채소와 국수 속에 섞여 있더라. 하지만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를 보고 싶은 외로움을 견딜 수 없어. 곧 다시 갈게. 내 휴가는 6달을 더 기다려야 하지만 그 전에 갈 수 있을 거야. 그래야만 해. 너 없이 혼자 있을 수가 없어. 너는 나를 이해하니까. 언제나처럼 존 싱어. 그가 다시 집에 돌아온 것은 새벽 2시가 넘어서였다. 사람들로 붐비던 큰 집은 어두웠지만 그는 넘어지지 않고 조심스레 더듬거리며 3층 계단을 올라갔다. 주머니에서 명함과 시계와 만년필을 꺼냈다. 의자 등받이에 옷들은 단정하게 접어 걸었다. 회색 플란넬 파자마는 따뜻했고 부드러웠다. 담요를 턱까지 끌어올리자마자 그는 잠들었다. 검은 잠 속에서 꿈이 나타났다. 어두운 돌계단 위로 흐릿한 노란 등불들이 비치고 있었다. 안토나폴로스는 청계 맨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벌거벗은 채 머리에 무엇인가 들고 있었고 기도하듯 그것을 응시했다. 싱어는 청계 중간쯤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벌거벗어서 추웠다. 그는 안토나폴로스와 그 머리 위의 물건에서 손을 뗄 수 없었다. 땅 위 그의 뒤쪽에 콧수염난 산에 소녀, 흑인, 그리고 마지막 남자가 있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벌거벗은 채 무릎을 꿇고 있었고 자기를 바라보는 것을 느꼈다. 그들 뒤에는 어둠 속에 무릎을 꿇고 있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 싱어의 두 손은 커다란 풍차였고 그는 안토나폴로스가 들고 있는 그 낯선 물건을 흘린 듯 응시했다. 노란 등불들이 어둠 속에서 흔들렸고 다른 것은 움직이지 않았다. 갑자기 소동이 일어났다. 혼란 속에 청계가 무너졌고 그는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경련을 일으키며 잠에서 깼다. 새벽빛에 창문이 하얗게 빛났다. 그는 두려웠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친구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수도 있었다. 안토나폴로스가 편지를 쓰지 않으니 알 도리가 없었다. 친구가 떨어져 다쳤을 수도 있었다. 친구와 함께 있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도 강렬해져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았다. 지금 당장. 그날 아침 그는 우편함에서 안내문을 발견했다. 그가 주문했지만 제 시간에 오지 않았던 크리스마스 선물이 도착했다는 내용이었다. 2년 할부로 구입한 아주 멋진 선물이었다. 개인용 영사기와 친구가 좋아하는 미키마우스와 뽀빠이 만화 6개였다. 싱어는 그날 아침 제일 늦게 일터에 나갔다. 주인에게 금요일과 토요일 휴가를 달라고 글로 써서 정식으로 신청했다. 그 주에 내상의 결혼식이 있었지만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싱어는 아무에게도 여행에 대해 알리지 않았다. 하지만 떠나면서 일 때문에 며칠간 없을 거라는 쪽지를 문에 끼워 놓았다. 밤에 떠났고
기차는 붉은 겨울 새벽이 막 시작될 때 목적지에 도착했다. 오후 면회시간 조금 전에 싱어는 병원으로 갔다. 그의 두 팔엔 영사기와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그는 즉시 친구를 면회했던 건물로 갔다. 그 복도, 문, 줄지어 놓인 침상들은 그가 기억한 그대로였다. 문 앞에 서서 열심히 친구를 찾았다. 의자마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지만 곧 친구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싱어는 꾸러미들을 내려놓고 예의 그 명함 같은 종이를 하나 꺼내 아랫부분에 메모를 썼다. 스피로스 안토나플로스는 어디 있나요? 방으로 들어온 간호사에게 메모를 건넸다.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다. 고개를 흔들고 어깨를 으쓱했다. 그는 복도로 나가 만나는 사람마다 메모를 건넸다. 아무도 몰랐다. 너무 무서워져서 그는 수화를 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하얀 제복을 입은 인턴을 만났다. 인턴의 팔목을 잡아당기며 메모를 주었다. 인턴은 조심스레 그것을 읽더니 그를 안내하며 복도 여러 개를 지나갔다. 그들은 작은 사무실에 도착했다. 젊은 여자가 서류를 앞에 두고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 여자는 메모를 읽더니 서랍 속의 파일들을 훑어보았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싱어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다. 젊은 여자는 찬찬히 종이에 쓰기 시작했고 싱어는 어떤 말인지 빨리 알고 싶어 조바심을 쳤다. 안토나폴로스 씨는 치료 병동으로 옮겨졌어요. 신장염이에요. 다른 사람이 당신을 안내하도록 하지요. 복도를 지나며 문 앞에 놓았던 선물 꾸러기를 집었다. 과일 바구니는 없어졌지만 다른 것들은 그대로 있었다. 인턴을 따라 건물 밖으로 나간 그는 풀밭을 가로질러 병동으로 갔다. 안토나플로스 병동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첫눈에 친구를 알아보았다. 그의 침대는 병실 중앙에 있었다. 그는 베개를 받치고 앉아 있었다. 주홍색 실내복과 초록색 실크 파자마를 입고 터키식 반지를 끼고 있었다. 피부는 창백한 노란색이었고 검은 두 눈은 몽롱했다. 검은색 머리는 관자놀이 주변이 희끗희끗했다. 그는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살찐 손가락들이 천천히 긴 상아색 바늘을 움직이고 있었다. 처음에 안토나플로스는 친구를 보지 못했다. 그러다 싱어가 앞에 서자 놀라지도 않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보석 반지를 낀 손을 내밀었다. 싱어는 지금까지 몰랐던 수줍음과 긴장감을 느꼈다. 그는 침대 옆에 앉아 침대 커브 가장자리에 두 손을 포겠다. 친구 얼굴에서 두 눈을 떼지 못한 채 죽은 듯 창백해졌다. 친구가 입은 화려한 옷들이 그를 놀라게 했다. 때마다 친구에게 옷을 한 벌씩 보냈지만 한꺼번에 입었을 때 어떻게 보일 것인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안토나플로스는 그가 기억하고 있는 것보다 더 거대했다. 뚱뚱한 배의 주름이 늘어져서 실크 파자마 아래로 드러났다. 흰 베개를 받치고 있는 그의 머리는 엄청나게 컸다. 친구 얼굴은 참으로 평온했다. 그는 싱어가 와 있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았다. 싱어는 수줍게 두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단단하고 숙련된 손가락들이 사랑스럽고 정확한 신호를 만들었다. 그는 추위에 대해, 혼자 보낸 오랜 시간들에 대해 말했다. 옛날의 추억들과 죽은 고양이와 가게와 살고 있는 곳에 대해서 말했다. 싱어가 손을 멈출 때마다 안토나플로스는 우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기를 방문하는 네 사람들에 대해 말했다. 친구의 축축하고 검은 두 눈 속에서 싱어는 네모나고 작은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수천 번 응시했던 그 모습이었다. 싱어의 얼굴에는 다시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두 손은 빨라졌다. 흑인에 대해, 경련을 일으키는 코수염 사내에 대해, 소녀에 대해 길게 말했다. 그의 손은 점점 더 빠르고 형상을 만들어갔다. 안토나플로스는 심각하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싱어는 더욱 열심히 몸을 기울이며 깊고 긴 숨을 내쉬었다. 그의 두 눈에 빛나는 눈물이 고였다. 갑자기 안토나플로스는 퉁퉁한 집게 손가락으로 공중에 천천히 원을 그렸다. 싱어를 향해 손가락을 빙빙 돌리더니 친구의 배를 쿡 찔렀다. 덩치 큰 그리스는 환하게 미소 지었고 통통한 분홍 혓바닥을 내밀었다. 싱어는 웃었고 그의 두 손은 더욱 맹렬하게 움직였다. 그는 어깨를 흔들고 고개를 뒤로 젖힌 채 웃어댔다. 왜 웃는지 몰랐다. 안토나플로스는 두 눈을 굴렸다. 싱어는 미친 듯 웃어서 숨이 찼고 손가락이 떨렸다. 친구의 팔을 꽉 붙들며 진정하려고 애썼다. 그의 웃음은 딸꾹질처럼 낮고 고통스럽게 변했다. 먼저 안토나플로스가 진정했다. 그의 살찐 작은 두 발이 침대 커버를 밀어냈다. 미소가 사라졌고 짜증스럽게 침대를 발로 찼다. 싱어가 급히 바로잡으려 했지만 안토나플로스는 얼굴을 찡그리며 지나가는 간호사에게 점잖게 손가락을 쳐들었다. 그가 원하는 대로 침대를 정돈해주자 덩치 큰 그리스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단순한 감사 인사라기보다 축복의 동작처럼 보였다. 그는 다시 엄숙하게 싱어를 보았다. 말하는 동안 싱어는 시간이 지난 것을 알지 못했다. 간호사가 안토나플로스의 저녁 식사를 들고 왔을 때야 늦은 것을 알았다. 병동의 불이 커졌고 창밖은 어두웠다. 다른 환자들도 저녁 식사를 앞에 놓고 있었다. 그들은 하던 일을 내려놓고 어떤 이들은 바구니를 짰고 다른 이들은 가죽공예나 뜨개질을 했다. 모두들 맥없이 먹고 있었다. 안토나폴로스와 대조되어 그들은 모두 매우 아프고 창백해 보였다. 대부분 이발이 필요했고 등이 터진 초라한 회색 잠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벙어리들을 쳐다봤다. 안토나폴로스는 쟁반 뚜껑을 들어올리고 조심스레 음식을 점검했다. 야채와 생선이 있었다. 생선을 집더니 손바닥에 놓고 불빛에 들어올려 자세히 보았다. 그런데 맛있게 먹었다. 저녁을 먹으며 그는 병실의 여러 사람들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모퉁이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며 지겹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 남자가 그를 향해 으르렁댔다. 젊은 소년을 가리키면서는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이며 통통한 손을 흔들었다. 싱어는 너무 행복해서 당황스럽지도 않았다. 그는 꾸러미를 집어 친구 관심을 끌려고 침대 위에 놓았다. 친구는 포장을 풀었지만 기계에 흥미를 못 느꼈다. 다시 저녁을 먹기 시작했다. 싱어는 만화와 영화에 대해 설명한 쪽지를 간호사에게 건넸다. 그녀가 인턴을 불렀고 그들은 의사를 데려왔다. 세 사람은 이에 대해 의논하며 흥미롭게 싱어를 바라보았다. 그 소식이 환자들에게 전해졌고 그들은 흥분하여 발꿈치를 꿰고 앉았다. 안토나플로스만 동요하지 않았다. 싱어는 미리 상령을 연습했었다. 그는 모든 환자들이 볼 수 있도록 스크린을 설치했다. 그런 뒤 프로젝터를 켜고 필름을 넣었다. 간호사가 식판들을 가지고 나가자 병실의 불이 꺼졌다. 미키마우스 영화가 화면 위에 번쩍거렸다. 싱어는 친구를 주시했다. 처음에 안토나플로스는 깜짝 놀랐다. 더 잘 보려고 몸을 세웠고 간호사가 말리지 않았으면 침대에서 일어났을 것이다. 그 다음 환하게 미소 지으며 응시했다. 싱어는 다른 환자들이 서로를 불러대며 웃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간호사들과 자백부들도 복도에서 들어왔고 병동 전체가 흥분 상태였다. 미키마우스가 끝나자 싱어는 뽀빠이 필름을 돌렸다. 만화가 끝날 무렵 그는 첫날 오락으로는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느꼈다. 그는 불을 켰고 병동은 다시 정돈되었다. 인턴이 기계를 친구의 침대 아래 넣었다. 싱어는 친구가 은밀한 눈으로 병실을 훑어보며 기계가 자기 것이라고 확인하는 것을 보았다. 싱어는 다시 두 손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자기가 곧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마음속에 쌓아둔 생각들이 너무 많아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 없었다. 그는 미친 듯 빠르게 말했다. 병실에는 중풍으로 머리를 흔들며 힘없이 눈썹을 뽑는 노인이 있었다. 친구와 매일 함께 살고 있는 그가 부러웠다. 싱어는 기쁘게 그와 자리를 바꾸었을 것이다. 친구가 가슴에서 무엇인가를 더듬어 찾았다. 항상 목에 걸고 있는 작은 황동 십자가였다. 때 묻은 줄은 붉은 리본으로 교체되어 있었다. 싱어는 꿈을 꾸고 친구에게 말했다. 급해서 손동작이 흩어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안토나폴로스는 어둡고 졸린 눈으로 그를 응시했다. 화려하고 풍성한 옷을 입고 부동의 자세로 앉아있는 그는 전설 속의 지혜로운 왕처럼 보였다. 병동을 담당하는 인턴이 싱어에게 면회 시간을 1시간 더 허가해 주었다. 얼마 후 인턴은 드디어 가늘고 털이 난 손목을 내밀며 시간을 알려주었다. 환자들은 잘 준비를 마쳤다. 싱어는 두 손이 멈칫거렸다. 그는 친구의 팔을 꽉 잡고 매일 아침 그들이 헤어질 때 그랬던 것처럼 그의 눈을 간절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병실에서 나왔다. 그는 문에서 두 손으로 작별 인사를 하려다가 주먹을 꽉 쥐었다. 달밝은 1월의 밤, 싱어는 다른 일이 없으면 매일 저녁 도시의 거리들을 계속 걸어다녔다. 그에 관한 소문들은 더욱 황당해졌다. 어떤 늙은 흑인 여자는 그가 죽은 이들의 영혼이 돌아오는 길을 알고 있다고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말했다. 어떤 자백꾼은 자신이 다른 지역의 공장에서 벙어리와 일했다고 주장했으며 그가 말한 얘기는 특이했다. 부자들은 그를 부자라고 했고 가난한 이들은 그가 자기들처럼 가난하다고 생각했다. 부정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소문들은 놀랍고도 대단한 진실이 되었다. 사람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벙어리를 설명했다. 8장 왜? 그 질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프의 마음속에서 혈관의 피처럼 흘렀다. 그는 사람과 사물과 사상을 생각했고
그 질문을 늘 마음속에 간직했다. 자정에도 어두운 아침에도 정오에도 히틀러가 전쟁의 소문들, 돼지 허리살 가격과 맥주 세금, 특히 그는 벙어리에 대한 수수께끼를 골똘히 생각했다. 가령 왜 싱어는 기차를 타고 떠났는지, 어디 갔었냐고 물으면 왜 못 알아듣는 척 하는지, 왜 사람들은 벙어리가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이라고 고집하는지, 실은 모두 이상한 오해일 뿐인데 싱어는 하루에 3번 중앙 탁자에 앉았다. 양배추와 굴을 제외하고는 자기 앞에 놓이는 음식을 먹었다. 카페의 소음 속에서 그는 홀로 조용했다. 작고 부드러운 연두색 강낭콩을 좋아해서 포크에 여러 개를 깔끔하게 찍어 먹었다. 그리고 그레이비 소스는 비스켓에 적셔 먹었다. 비프는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사사로운 흥미로운 사소한 일이 있었다. 어느 날 욕실 장을 채우다 앨리스가 쓰던 아구아 플로리다 향수병을 발견했다. 그녀의 남은 화장품을 루실에게 가져갈 때는 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는 생각에 잠겨 향수병을 들고 있었다. 아내가 죽은 지 넉 달이 지났다. 한 달이 1년처럼 길고 한가한 듯했다. 그는 그녀를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 비프는 향수병을 열었다. 셔츠를 입지 않은 채 그 거울 앞에 서 있었고 검은 털이 많이 난 겨드랑이에 향수를 조금 발랐다. 냄새가 그를 긴장시켰다. 그는 거울 속의 자신과 비밀스러운 시선을 교환하며 꼼짝도 않고 서 있었다. 향수가 불러온 추억의 충격을 받았다. 그 기억들이 선명해서가 아니라 긴 세월의 기억들이 고스란히 다 생각났기 때문이었다. 비프는 코를 문지르며 곁눈으로 자신을 보았다. 죽음의 경계, 아내와 살았던 매 순간을 마음속으로 느꼈다. 이제 그들이 함께했던 삶은 온전해졌다. 과거만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처럼 갑자기 그는 돌아섰다. 침실 정리는 마무리되었다. 이제는 오로지 그만의 방이었다. 전에는 초라하고 야하고 구질구질했었다. 방에 메어놓은 줄 위에는 스타킹과 구멍난 분홍 레이온 속옷들이 걸려 있었다. 철제 침대는 페인트가 벗겨져 녹슬었고 지저분한 침대 위엔 레이스가 달린 여자 베개들이 놓여 있었다. 아래층에서 올라온 앙상한 고양이가 변기에 등을 문지르곤 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바꾸었다. 철제 침대를 쇼파 겸용 침대로 바꾸었다. 바닥에는 두꺼운 붉은 카펫을 깔고 아름다운 중국산 푸른 천을 사서 벽이 심하게 갈라진 부분 위에 걸었다. 막았던 벽난로를 열고 소나무 장작을 넣어두었다. 선반 위에는 베이비의 작은 사진과 손에 공을 쥐고 벨벳 옷을 입은 작은 소년의 그림을 걸었다. 모서리에 있는 유리 상자에는 그가 수집한 진귀한 것들, 즉 나비 견본들, 희귀한 화살촉, 사람처럼 생긴 돌이 들어있었다. 소파 침대 위에는 푸른 실크로 만든 쿠션들을 놓았고 루실의 재봉틀을 빌려 빨간 커튼을 만들어 창에 달았다. 그는 그 방을 사랑했다. 방은 화사하고 차분했다. 탁자 위의 작은 일본 불탑에는 유리 펜던트가 늘어져 있었고 바람에 흔들리면 이상한 소리를 냈다. 방에서 아내를 상기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자주 아구아 플로리다 향수병을 열고 귓볼이나 손목에 발랐다. 향수 냄새와 생각들이 천천히 뒤섞였다. 과거의 느낌이 마음속에서 자랐다. 집을 짓는 순수로 기억들이 살아났다. 그는 기념품 상자에서 결혼 전에 찍은 그들의 오래된 사진들을 발견했다. 국화가 핀 들판에 앉아있는 앨리스, 강위의 카누에 그와 함께 있는 앨리스, 기념품 중에는 그의 어머니가 쓰던 동물 뼈로 된 머리핀도 있었다. 어렸을 때 그는 어머니가 길고 검은 머리를 빗어 묶는 것을 보기 좋아했다. 머리핀의 곡선이 여자를 닮았다고 생각했고 인형처럼 가지고 놀기도 했다. 그 당시 그는 헝겊 조각이 가득 든 담배 상자를 가지고 있었다. 아름다운 헝겊의 촉감과 색깔을 사랑했고 이 헝겊 조각들을 가지고 몇 시간이고 부엌 식탁 아래 앉아있곤 했다. 그러나 그가 6살 때 어머니가 헝겊 조각들을 치워버렸다. 그의 어머니는 남자처럼 키가 큰 강하고 책임감 있는 여성이었다. 어머니는 그를 가장 사랑했다. 지금까지도 가끔 어머니 꿈을 꾸었다. 그는 어머니의 오래된 결혼 금반지를 늘 손가락에 끼고 있었다. 아구아 플로리다 향수 외에 그는 벽장에서 앨리스가 늘 사용하던 레몬 린스를 발견했다. 어느 날 사용해 보았다. 레몬은 그의 어둡고 희끗희끗한 머리를 풍성하고 숱이 많게 만들었다. 좋았다. 대물이 예방용 기름 대신 정기적으로 레몬 린스로 헹구었다. 그가 놀렸던 앨리스의 별난 짓들은 이제는 그가 하고 있었다. 왜? 주방에서 일하는 흑인 소년 루이스는 매일 아침 그의 침대로 커피 한 잔을 가져왔다. 종종 그는 일어나서 옷 입기 전에 1시간 정도 베개를 받치고 앉아 있었다.
시가를 피우고 햇빛이 벽 위에 만드는 무늬들을 바라보았다. 깊은 명상에 잠긴 채 길게 구부러진 발가락 사이를 집게 손가락으로 문질렀다. 그리고 기억했다. 정오부터 새벽 5시까지 그는 아래층에서 일했다. 일요일은 종일 일했다. 장사는 손해보고 있었다. 손님들이 없는 시간이 많았다. 그래도 식사 시간이면 대부분 자리가 찼다. 그는 금전 등록기 뒤에 서서 매일 수백 명의 아는 사람들을 보았다. 늘 거기 서서 뭘 생각하시오? 제이크 블런트가 물었다. 꼭 독일에 사는 유대인 같군. 난 8분의 1은 유대인이요. 비프가 말했다. 어머니의 할아버지가 암스테르담 출신 유대인이었어. 하지만 우리 친척들은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계통의 피가 섞였지. 일요일 아침이었다. 손님들이 탁자에 편안하게 앉아 있었다. 담배 냄새가 났고 신문 뒤적거리는 소리가 났다. 구석 칸막이 자리에서는 남자 몇 명이 조용히 주사위 놀이를 하고 있었다. 싱어는 어디 있어? 비프가 물었다. 오늘 아침엔 그의 방에 안 올라가시오? 블런트의 얼굴이 검고 침울하게 변했다. 그는 고개를 앞으로 휙 숙였다. 싸웠나? 하지만 어떻게 벙어리와 싸울 수 있나? 아니다. 이런 일은 전에도 있었다. 블런트는 한동안 얼쩡거리며 자기 자신과 논쟁하는 것처럼 행동했었다. 그러나 곧 그는 갈 것이다. 언제나 그랬으니까.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돌아올 것이다. 블런트가 찌끄리면서 당신 잘 살고 있군. 편안하게 금전 등록기 뒤에 서 있기만 하면서 말이야. 비프는 개의치 않았다. 팔꿈치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가늘게 떴다. 우리 진지하게 얘기합시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요? 블런트는 두 손으로 카운터를 쳤다. 따뜻하고 통통하고 거친 손이었다. 맥주 그리고 땅콩 버터 바른 작은 치즈 크래커 한 봉지. 내 말은 그게 아니잖소. 비프가 말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합시다. 블런트는 수수께끼였다. 그는 항상 편했다. 여전히 미친 물고기처럼 마시대했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술이 그를 망가뜨리지는 않았다. 눈 가장자리는 붉었고 놀라서 어깨너머를 돌아보는 불안한 습관이 있었다. 목은 가늘고 머리는 크고 무거웠다. 아이들은 놀려대고 개들은 물고 싶어하는 그런 종류의 사내였다. 그러나 조롱당하면 그는 깊은 상처를 받았다. 거칠어지고 광대처럼 시끄러웠다. 늘 누가 자신을 조롱하고 있다고 의심했다. 비프는 생각에 잠겨 고개를 저었다. 이봐요. 그가 말했다. 무엇 때문에 그 쇼단에 붙어 있는 거요? 더 좋은 일을 찾을 수 있는데 여기서 시간제로 일할 수도 있어. 세상에 당신이 빌어먹을 가게 좌물쇠, 주식, 술통 전부를 준다 해도 그 현금통 뒤에 서 있지는 않을 거요. 그는 그런 식이었다. 짜증나는 일이었다. 그는 절대로 친구를 사귈 수도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없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오. 비프가 말했다. 진지해져 봐요. 손님이 돈을 냈고 그는 잔돈을 내주었다. 여전히 카페는 조용했다. 블런트는 안절부절 못했다. 비프는 그가 멀어지는 것을 느꼈고 붙잡고 싶었다. 그는 카운터 뒤 선반에서 시가 2개를 꺼내 블런트에게 권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하나씩 질문을 떠올리더니 드디어 물었다. 역사 속에서 살아보고 싶은 시대를 고른다면 당신은 어느 시대를 고르겠소? 블런트는 넓적한 젖은 혀로 콧수염을 핥았다. 술꾼이 되는 것과 절대 질문을 하지 않는 것 중에서 고르라면 어느 걸 고르겠소? 어쨌든 생각해 봐요. 비프는 고집스러웠다. 비프는 고개를 갸우뚱한 채 긴 코를 내려다보았다. 이 주제에 관해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싶었다. 고대 그리스는 그가 좋아하는 시대였다. 샌들을 신고 푸른 애게 해변을 걸어가는 것, 허리띠를 매는 헐렁한 의상, 아이들, 대리석 욕탕과 신전에서의 명상들. 잉카인들과 살고 싶은데 페루에서 비프의 두 눈이 그를 발가벗기듯 훑었다. 햇빛에 금붉게 그을린 피부, 털없이 매끄러운 얼굴, 금과 보석으로 된 팔찌를 낀 블런트의 모습이 보였다. 눈을 감으면 블런트는 훌륭한 잉카인이었다. 그러나 다시 그를 바라보면 그 모습은 사라졌다. 어울리지 않는 불안한 콧수염, 어깨를 실룩이는 모습, 가는 목의 울대뼈, 헐렁한 바지, 그리고 그 이상의 무엇이 있었다. 아니면 1775년경 살기 좋은 때지. 비프가 동의했다. 블런트는 두 발을 어색하게 질질 끌었다. 그의 얼굴은 거칠었고 불행했다. 그는 가려고 했다. 비프는 재빨리 붙잡았다. 말해봐요. 애초에 왜 이 도시에 왔소? 그는 즉시 질문이 잘못된 것을 알고는 자신에게 실망했다. 그렇긴 해도 이 남자가 어떻게 이런 곳에 오게 됐는지는 기이한 일이었다. 나도 도저히 모르겠어. 그는 한동안 카운터에 기댄 채 조용히 서 있었다. 구석에서 하던 주사위 놀이도 끝났다. 첫 번째 저녁 식사 주문인 롱아일랜드 특별 오리 요리는 ANP,
A&P, 미국의 슈퍼마켓 회사랍니다. A&P 상점 주인이 먹었다. 라디오는 교회 설교와 스윙밴드 음악 중간쯤에 맞춰져 있었다. 블런트가 갑자기 몸을 숙이더니 비프의 얼굴에서 냄새를 맡았다. 향수? 면도용 로션이요. 비프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는 블런트를 더 붙들 수 없었다. 그 남자는 가려고 했다. 나중에 싱어와 함께 올 것이었다. 언제나 그랬다. 그는 블런트가 속마음을 다 털어놓게 만들고 싶었다. 그러면 이 남자에 대한 어떤 의문들이 풀릴 것이었다. 그러나 블런트는 결코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오로지 벙어리에게만 말했다. 참으로 특이한 일이었다. 씨가 고맙소. 블런트가 말했다. 나중에 봅시다. 잘 가시오. 비프는 블런트가 선웅 같은 걸음으로 흔들거리며 문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 그런 뒤 일과를 시작했다. 창가에 놓인 음식들을 살폈다. 그날의 메뉴가 유리창에 붙어있고 고객을 끌기 위한 특별 메뉴가 진열되어 있었다. 흉했다. 고약했다. 오리고기 국물이 크림베리 소스와 섞여 있었고 디저트에는 파리가 붙어 있었다. 이봐 루이스, 그가 소리쳤다. 진열된 것들을 다 꺼내. 그리고 붉은 도자기 그릇이란 과일을 가져와. 그는 디자인과 색에 신경 쓰며 과일들을 배치했다. 장식된 모습을 보니 기뻤다. 주방으로 가서 조리사와 얘기했다. 냄비 뚜껑을 열고 음식 냄새를 맡았지만 건성이었다. 이 부분은 늘 앨리스가 맡았었다. 그는 그 일이 싫었다. 음식 찌꺼기와 기름때가 낀 싱크대를 보자 그의 코는 예민해졌다. 그는 다음 날의 메뉴와 주문을 적었다. 얼른 주방으로 나와 다시 금전 등록기 옆 제자리에 섰다. 루시르와 베이비가 일요일 점심을 먹으러 왔다. 아이는 상태가 좋지 않았다. 아직도 붕대를 감고 있었고 다음 달까지 풀 수 없다고 했다. 노란 곱슬머리를 붕대에 묶은 것이 대머리처럼 보였다. 이모부한테 인사해야지 아가. 루시리 재촉했다. 베이비는 불평스럽게 짜증을 냈다. 아가, 이모부한테 인사해요. 아이가 엄마 말을 비꼬듯 따라했다. 루시리 외출용 코트를 벗기려 할 때도 버둥거렸다. 말 들어야지. 루시는 계속 말했다. 옷을 벗어야 해. 안 그러면 다시 밖에 나갈 때 폐렴 걸려. 말 들어. 비프가 나섰다. 그는 사탕 모양 껌으로 베이비를 달래고 코트를 벗겼다. 아이의 옷은 루시루가 씨름하느라 모양이 흐트러져 있었다. 비프가 아이의 옷 매무새를 바로잡았다. 장식띠를 다시 메고 리본을 손으로 폈다. 그런 뒤 베이비의 작은 궁둥이를 토닥거렸다. 오늘 딸기 아이스크림도 있지? 그가 말했다. 바실로무 형부 정말 좋은 엄마가 되겠어요? 고마워. 비프가 말했다. 그건 칭찬이지. 방금 주일 학교랑 교회에 갔다 왔어요. 오늘 배운 성경 구절을 이모부에게 말씀드려봐. 아이는 쭈삣거리더니 입을 비축댔다. 예수님이 울었다. 마침내 아이는 비웃듯 말했다. 그 때문에 그 말은 끔찍하게 들렸다. 루이스 보고 싶니? 비프가 물었다. 주방에 있는데. 난 윌리가 보고 싶어. 윌리의 하모니카 소리를 듣고 싶어. 베이비 말 좀 들어. 루시는 참지 못하고 말했다. 윌리가 없는 거 알잖아. 윌리는 교도소에 갔어. 그런데 루이스도 하모니카를 불 수 있단다. 비프가 말했다. 가서 아이스크림 주문하고 하모니카 불어달라고 해봐. 베이비는 뒤꿈치를 끌며 주방으로 갔다. 루시는 모자를 카운터에 놓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시겠지만 내가 늘 말했잖아요. 아이를 깨끗하게 키우고 사랑해주면 아이는 사랑스럽고 똑똑해져요. 하지만 아이가 더럽고 못생기면 기대할 것도 없어요. 베이비는 머리도 깎이고 붕대도 감아야 하는 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항하는 거예요. 말도 제대로 안 하려고 해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그 애는 너무 불행해요. 어째야 할지 모르겠어요. 처제가 너무 잔소리하지 않으면 아이는 괜찮아질 거야. 그는 창가에 그들의 자리를 마련했다. 루시는 특별 메뉴를 먹었고 베이비에게는 잘게 자른 닭가슴살, 밀로 만든 수프와 당근을 주었다. 아이는 음식을 가지고 장난을 쳤고 작은 코트에 우유를 쏟았다. 그는 손님들이 몰려오기 시작할 때까지 그들과 앉아 있었다. 그런 뒤 일어나서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는지 살폈다. 먹고 있는 사람들, 음식을 가득 넣은 크게 벌린 입들, 무엇이었더라? 얼마 전에 읽은 문장, 인생이란 숨쉬고 먹고 번식하는 것일 뿐이라고. 손님들이 북적거렸다. 라디오에서는 스윙밴드 음악이 흘렀다. 그가 기다리고 있던 두 사람이 왔다. 정장으로 멋을 낸 싱어가 자세를 똑바로 하고 앞장서 들어왔다. 블런트가 그의 팔꿈치 바로 뒤에 바싹 따라 들어왔다. 그들이 들어오는 모습이 강렬하게 어떤 것을 상기시켰다. 그들은 탁자에 앉았고 싱어가 예의 있게 쳐다보는 동안 블런트는 말했고 활기차게 먹었다. 식사를 끝낸 뒤 그들은 잠깐 금전 등록기 옆에 멈추었다.
그들이 나가자 함께 걸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는 다시 알아차린다. 그는 하던 일을 멈추고 물었다. 무엇이더라? 갑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놀랍게도 어느 기억이 되살아났다. 싱어와 함께 걸어가던 그 덩치 큰 귀먹은 벙어리 전응아, 찰스 파크 가게에서 사탕을 만들던 게으르고 단정치 못한 그리스인. 그리스인은 언제나 앞장서 걸었고 싱어는 뒤를 따랐다. 카페에 들어온 적이 없으므로 그들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왜 이걸 진작 생각지 못했을까? 벙어리에 대해 계속 의문을 가지면서도 그런 각도에서는 보지 못했다니. 풍경 속의 모든 것을 보면서도 춤추는 세 마리 코끼리를 보지 못했다니. 그러나 결국 그게 상관이 있을까? 비프는 눈을 가늘게 떴다. 싱어가 예전에 어땠는 일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블런트와 미익이 그를 신으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그가 벙어리이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모든 특징들을 그에게 부여할 수 있었다. 그렇다. 그러나 어떻게 그런 이상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왜 파리 남자가 들어왔고 비프는 그에게 위스키를 서비스로 주었다. 그러나 누구하고도 얘기하고 싶은 기분은 아니었다. 일요일 점심에는 주로 가족들이 식사를 했다. 주중에는 밤에 혼자 맥주를 마시던 남자들이 일요일에는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뒤쪽에 놔두는 높은 유아용 의자가 자주 필요했다. 오후 2시 30분이었고 많은 손님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식사는 거의 끝났다. 비프는 4시간 동안 서 있었고 피곤했다. 전에는 14시간 또는 16시간 동안 서 있어도 전혀 피곤을 몰랐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었다. 상당히. 그건 분명했다. 아니, 성숙했다는 게 맞는 말일지도 몰랐다. 나이 든 게 아니고 분명 아직은 아니었다. 그의 귀에 실내의 소음이 파도처럼 일어났다 가라앉았다. 성숙해지는 것. 그의 두 눈이 따끔거렸다. 속에서 나는 열 때문에 모든 것이 너무 환하고 날카롭게 보이는 것 같았다. 그는 여종업원 한 사람을 불렀다. 대신 좀 봐주겠어? 나갔다 올게. 거리는 일요일이어서 한적했다. 태양은 온기 없이 환하고 맑았다. 비프는 코트킷을 세웠다. 혼자 거리에 서 있으니 막막해졌다. 찬바람이 강해서 불어왔다. 돌아가서 카페 안에 있어야 했다. 거기가 그의 자리였다. 지금 가고 있는 곳에 갈 이유가 없었다. 지난 4주 동안 일요일마다 그는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다. 미익을 볼 수도 있는 동네를 걸어다녔던 것이다. 그 행동은 뭔가 옳지 못했다. 그렇다. 잘못된 것이었다. 그는 미익의 집 맞은편 길을 천천히 걸었다. 지난 일요일 미익은 집 앞 계단에서 신문에 실린 만화를 보고 있었다. 그러나 재빨리 그쪽을 보니 오늘은 그 애가 없었다. 비프는 중절모 끝을 눌렀었다. 나중에 카페에 올지도 몰랐다. 흔히 일요일 점심 후 뜨거운 코코아를 마시러 왔고 잠깐 동안 싱어의 탁자에 머물다 갔다. 일요일에는 파란 치마와 스웨터를 입지 않았다. 일요일에는 목 주위에 칙칙한 레이스가 달린 포도주색 실크 원피스를 입었다. 한 번은 줄이 나간 스타킹을 신고 있었다. 그는 늘 그 애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었다. 아이스크림 썬디나 달콤한 먹을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무언가를 주고 싶었다. 비프의 입이 굳어졌다. 그는 잘못한 것이 없으면서도 속으로 이상한 죄의식을 느꼈다. 왜? 인정되지도 않고 이름도 없는 모든 남자들 속에 있는 그 어두운 죄. 집에 가는 길에 비프는 배수로 쓰레기 옆에 가려져 있는 1센트짜리 동전을 발견했다. 알뜰하게 집어 손수건으로 닦은 뒤 작은 금정 지갑 속에 넣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는 4시였다. 영업은 지지부진했다. 손님이 한 사람도 없었다. 영업은 5시경에 되살아났다. 최근에 시간제로 일하는 소년이 일찍 나타났다. 이름은 해리 미노비츠였다. 빅과 베이비의 이웃에 살았다. 신문 광고를 보고 11명이 왔지만 해리가 적임자인 듯 했다. 그는 나이에 비해 체격이 좋고 단정했다. 비프는 면접을 보는 동안 소년의 치아를 유심히 살폈다. 치아는 언제나 좋은 징표였다. 그의 치아는 크고 깨끗했다. 해리는 안경을 썼지만 일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 해리 어머니는 거리 아래쪽에 있는 양복점에서 바느질을 하며 일주일에 $10를 벌었다. 해리는 외아들이었다. 자, 비프가 말했다. 여기서 일주일을 일했구나. 일이 좋으냐? 그럼요, 정말 좋아요. 비프는 손가락에 반지를 돌렸다. 학교 수업이 언제 끝나니? 3시에 끝나요. 그럼 2시간은 공부하고 놀 수 있겠구나. 여기서는 6시부터 10시까지 일하고 잘 시간은 충분하겠니? 충분해요. 전 많이 자지 않아요. 네 나이에는 9시간 반 정도는 자야지. 꿈도 꾸지 않고 푹 말이야. 그는 갑자기 당황했다. 해리가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할지 몰랐다. 어쨌건 그의 문제는 아니었다. 돌아서다가 그는 다른 생각이 났다. 너 직업학교에 다니니?
해리가 고개를 끄덕였고 셔츠 소매로 안경을 닦았다. 보자. 내가 아는 애들도 거기 많이 다닌단다. 알바 리처드, 그의 아버지를 알지. 매기 헨리, 그리고 미 켈리라는 아이. 그는 귀가 벌개지는 것 같았다.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졌다. 돌아서고 싶었지만 그냥 서서 미소 지으며 엄지로 코를 문질렀다. 너 그 여자애 아니? 그가 작게 물었다. 그럼요. 옆집에 살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그 애는 신입생이고 전 상급생이에요. 비프는 작은 정보를 혼자 있을 때 생각하려고 마음속에 고이 간직했다. 한동안은 손님이 없을 거다. 그는 서둘러 말했다. 너에게 맡기마.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 손님이 맥주를 몇 잔 마셨는지 기억해둬. 그래야 그들이 말하는 대로 계산하지 않지. 그 사람 돈을 내줄 때는 천천히 생각하고 계속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피면 된다. 비프는 아래층에 있는 그의 공간으로 몸을 숨겼다. 신문을 모아두는 곳이었다. 작은 창문으로 골목이 보였고 곰팡내가 났고 추웠다. 엄청난 신문 더미가 천장까지 쌓여 있었다. 집에서 만든 서류 상자가 한쪽 벽을 채우고 있었다. 문 가까이에는 구식 흔들 의자와 큰 가위와 사전, 그리고 만돌린이 놓인 작은 책상이 있었다. 신문 더미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든 두 발자국 이상 옮길 수 없었다. 비프는 의자에 앉아 몸을 흔들었고 나른하게 만돌린의 줄을 튕겼다. 두 눈을 감고 그는 슬프게 노래하기 시작했다. 나는 동물 박람회에 갔네. 새들과 짐승들이 거기 있었네. 그리고 늙은 개코 원숭이가 달빛에 황갈색 머리를 빗고 있었네. 화음을 넣으며 연주를 끝냈다. 마지막 소리가 떨리듯 차가운 공기 속으로 사라졌다. 아이 한 쌍을 입양하기, 사내 아이와 여자아이. 서너 살쯤이어야 그를 아버지로 여기겠지? 그들의 아빠, 우리 아버지, 여자아이는 그 또래의 미익 같은 아이, 둥근 뺨과 회색 눈과 다망색 머리. 그 아이를 위해 그가 만들 옷은 어깨와 소매에 귀여운 주름 장식을 넣은 분홍색 실크 아동복, 실크 양말과 흰 양가죽 구두, 그리고 겨울에는 작은 빨간 벨벳 코트와 모자와 토시. 사내 아이는 진한 피부의 검은 머리. 그 작은 사내 아이는 그를 따라오며 그의 행동을 흉내내겠지. 여름이면 그들 세 사람은 걸품 안에 있는 오두막으로 갈 것이고 그는 아이들에게 수영복을 입혀 조심스럽게 푸르고 얕은 파도 속으로 데리고 가리라.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가 늙어갈 때 아이들은 피어날 것이다. 우리 아버지, 그들은 질문들을 할 것이고 그는 대답해 줄 것이다. 왜 안 되겠어? 비프는 다시 만돌린을 들었다. 툼타이 팀타이 티, 타이티, 화장한 인형의 결혼식. 그는 만돌린으로 후렴을 연주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를 전부 부르면서 박자에 맞춰 팔을 흔들었다. 다음은 KKKKT와 사랑의 달콤한 옛 노래를 연주했다. 이런 노래들은 악어와 플로리다 향수처럼 추억을 불러왔다. 그 모든 것들을, 그가 행복했고 앨리스도 행복해 보이던 결혼 첫 해의 일들을, 그들의 침대가 석 달에 두 번이나 내려앉던 때를. 그러나 그는 몰랐었다. 그녀가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10센트라도 더 뽑아내려고 골똘했던 것을. 그리고 그와 리오와 여자들이 모였던 그녀의 집, 지프와 메들린과 루. 그 후 얼마 뒤에 그가 갑자기 그 능력을 상실했다. 더 이상 여자와 잘 수 없었다. 세상에 처음에는 모든 것이 끝난 듯 했다. 루실은 항상 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앨리스가 어떤 여자인지 알고 있었다. 그에 관해서도 알았을 것이다. 루실은 그들의 이혼을 주장했다. 그리고 잘못된 사태를 수습하려고 모든 노력을 다했다. 비프는 갑자기 움찔했다. 만돌린 줄에서 손을 확 놓으니 음악이 중단됐다. 의자에 긴장한 채 앉아 있었다. 그러다 문득 소리 없이 웃었다. 무엇이 이런 기억들을 불러오는가? 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의 29번째 생일이었고 루실은 그에게 치과 치료가 끝난 뒤 아파트에 오라고 초대했다. 그는 체리파이 한 접시나 좋은 셔츠 한 벌 같은 작은 선물을 기대했다. 루실은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문에서 그의 두 눈을 가렸다. 곧 오겠다고 했다. 그는 조용한 방에서 그녀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그녀가 부엌으로 갔을 때 방귀를 뀌었다. 두 눈을 가린 채 방에 서서 그리고 즉시 깜짝 놀랐다. 자기 혼자 방에 있었던 게 아니었다. 큰 웃음소리가 터지면서 귀가 멍해졌다. 그때 루실이 눈 가리개를 풀어주었다. 그녀는 큰 쟁반 위에 캐러멜 케이크를 들고 있었다. 방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로리와 그 친구들과 앨리스. 그는 벽에라도 기어오르고 싶었다. 온몸이 벌개진 채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그들은 그를 놀렸다. 그 뒤의 시간은 어머니의 죽음만큼이나 끔찍했다. 그날 밤 그는 포금했다.
그 이후 세상에 맙소사. 비프는 냉랭하게 쿡쿡 웃었다. 만돌린 줄을 몇 개 튕기다가 신나는 카우보이 노래를 시작했다. 부드러운 테너 음성으로 노래를 부르며 눈을 감았다. 방은 어두워졌다. 축축한 냉기가 뼈에 스며들어 관절염 있는 두 다리가 욱신거렸다. 이윽고 만돌린을 내려놓고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몸을 흔들었다. 죽음. 때로 그는 죽음이 방 안에 함께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의자가 흔들거렸다. 그는 무엇을 이해하는가? 아무것도.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아무 곳에도. 무엇을 원하는가? 아는 것. 무엇을? 의미를. 왜? 수수께끼였다. 그의 머릿속에 깨진 그림들이 조각 맞추기 퍼즐처럼 흩어져 있었다. 욕조에서 비누칠을 하고 있는 앨리스, 무솔리니의 머그잔 아기를 태운 손수레를 밀고 가는 믹, 진열해 놓은 구운 칠면조, 블런트의 입, 싱의 얼굴. 그는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느꼈다. 방은 완전히 어두워졌다. 주방에서 루이스의 노래소리가 들렸다. 비프는 흔들거리는 의자 팔걸이를 붙들고 일어났다. 문을 열었다. 홀은 따뜻하고 환했다. 미익이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옷차림을 다듬고 머리를 쓸어넘겼다. 따뜻한 생기가 다시 돌아왔다. 카페는 떠들썩했다. 맥주잔이 돌아가고 일요일 저녁이 시작되었다. 그는 해리에게 친절한 미소를 보낸 뒤 금전 등록기 뒤에 섰다. 재빠르게 실내를 훑어보았다. 카페는 붐볐고 왁자지껄했다. 진열장의 과일 그릇은 고상하고 예술적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입구를 응시하며 익숙하게 실내를 둘러보았다. 그는 긴장한 채 열심히 기다렸다. 드디어 싱어가 왔다. 감기에 걸렸으니 수프와 위스키만 달라고 은색 연필로 썼다. 그러나 미익은 오지 않았다. 9장. 미익에게는 이제 5센트도 없었다. 그들은 그만큼 가난했다. 돈이 문제였다. 언제나 돈이었다. 베이비 윌슨의 터무니없는 개인 병실과 간병인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그러나 그건 한 가지일 뿐이었다. 하나를 지불하면 또 하나가 생겼다. 당장 갚아야 할 빚이 $200였다. 그들은 집도 잃었다. 아빠는 집을 처분하고 $100를 손에 넣었고 저당권은 은행이 가져갔다. 그는 $50를 더 빌렸고 싱어씨가 보증을 썼다. 이후 그들은 세금 대신 매달 집세 걱정을 해야 했다. 그들은 공장 노동자들만큼 가난했지만 무시당하지는 않았다. 빌은 음료수 공장에 일자리를 얻었고 일주일에 $10를 벌었다. 헤이즐은 미용 보조사로 일하고 $8를, 에타는 극장표를 팔고 $5를 벌었다. 그들은 각각 수입의 절반을 생활비로 냈다. 집에는 1인당 $5를 내는 하숙인들이 6명 있었다. 싱어씨는 방세를 정확하게 냈다. 아버지가 버는 돈과 합하면 한 달 수입은 $200 정도였다. 그 돈으로 6명의 하숙인들을 잘 먹이고 식구들도 먹고 집세를 내고 가구 할부금도 내야 했다. 조지와 미익은 이제 점심값이 없었다. 미익은 음악 레슨을 중단해야 했다. 포시는 미익과 조지가 방과 후에 먹을 수 있게 남은 음식들을 챙겨주었다. 그들은 늘 부엌에서 먹었다. 빌과 헤이즐과 에타는 음식의 양에 따라 하숙인들과 먹기도 하고 부엌에서 먹기도 했다. 부엌에서 아침에는 옥수수죽과 비계, 베이컨을 먹고 커피를 마셨다. 저녁에는 똑같은 것을 식당에서 남은 음식과 함께 먹었다. 큰아이들은 부엌에서 먹을 때마다 두틀거렸다. 미익과 조지는 2, 3일 동안 허기지는 때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외부의 방에서 일어났다. 음악과 낯선 나라들과 미익의 계획과는 상관이 없었다. 겨울은 추웠다. 서리가 유리창에 내렸다. 밤이면 거실의 난로가 따뜻한 소리를 내며 탔다. 온 가족이 하숙인들과 난로 주위에 앉아 있었고 그럴 때면 미익은 중앙에 있는 침실을 차지했다. 스웨트 2개와 작아서 못 입는 빌의 코르텐 바지를 껴입었다. 미익은 생기를 느꼈고 따뜻해졌다. 침대 아래서 자기만의 비밀 상자를 꺼내 바닥에 앉아 일했다. 큰 상자에는 주정부에서 주관하는 무료 미술관에서 그렸던 그림들이 들어있었다. 미익은 그림들을 빌의 방에서 꺼내왔다. 상자에는 또 아빠가 준 추리소설 3권, 화장품갑 하나, 시계 부품 상자, 모조 다이아몬드 목걸이, 망치와 공책 몇 권이 있었다. 공책 한 권엔 빨간 크레용으로 개인 소유 손대지 말 것이라고 써 있었고 끈으로 묶여 있었다. 미익은 겨울 내내 이 공책에 곡을 썼다. 음악의 시간을 더 쏟기 위해 밤에는 학과 공부를 하지 않았다. 대개는 짧은 곡들을 적어 놓았다. 가사도 없었고 낮은 음표조차 없는 아주 짧은 곡들이었다. 그러나 반 페이지 분량의 곡이라도 곡명을 붙이고 그 아래 자기 이니셜을 썼다.
공책에 적힌 것들은 제대로 된 작품이나 작곡은 아니었다. 미익이 기억하고 싶은 마음속의 노래들이었다. 그 곡들이 연상시키는 대로 제목을 붙였다. 아프리카, 큰 싸움, 폭풍. 미익은 마음에서 울리는 음악을 옮길 수가 없었다. 몇 개의 음표로 간단하게 줄여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뒤엉켜 계속 써나갈 수 없었다. 작곡법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다. 그러나 간단한 음표들을 빨리 적는 법을 배우게 되면 마음속에 있는 음악 전체를 표현할 수 있을 것이었다. 1월에 미익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난 몰라 라는 멋진 곡을 작곡하기 시작했다. 대단히 느리고 부드럽고 아름답고 놀라운 노래였다. 처음에는 그 노래와 함께 시를 쓰기 시작했지만 음악에 맞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없었다. 또한 무엇인지와 가군을 맞출 수 있는 셋째 줄에 맞는 단어를 생각하기 어려웠다. 이 새로운 노래는 미익을 슬프고 흥분되고 행복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아름다운 곡을 계속 쓰기란 어려웠다. 어떤 노래라도 작곡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2분 동안 낮게 흥얼거릴 수 있는 노래를 쓰기 위해서는 음계와 박자와 각 음표를 생각해야 하는 꼬박 일주일이 걸리는 작업을 의미했다. 미익은 열심히 몰두하여 몇 번씩 그 노래를 불러봐야 했다. 목소리는 항상 쉬어 있었다. 미익이 아기 있을 때 우르댔기 때문이라고 아빠는 말했다. 미익이 렐프만 했을 때 아빠는 매일 밤 일어나 미익과 함께 걸어야 했다. 미익을 울지 않게 하는 법은 부직갱이로 석탄통을 두드리며 딕시를 노래하는 것뿐이었다고 아빠는 말했다. 미익은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생각했다. 20살이 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위대한 작곡가가 될 것이라고. 완벽한 교향악단을 갖게 되고 지휘하게 될 것이라고. 미익은 엄청난 청중을 뒤에 두고 지휘대에 서 있을 것이었다.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때 남성용 야외복이나 모조 다이아몬드가 박힌 붉은 드레스를 입을 것이었다. 무대 커튼은 붉은 벨벳이고 그 위에는 금색으로 MK라고 새겨져 있을 것이었다. 싱어씨가 올 것이고 끝난 뒤에 그들은 밖에 나가 닭튀김을 먹을 것이었다. 그는 미익을 찬미하며 가장 제일 친구라고 생각할 것이었다. 조지가 무대 위로 큰 화환을 가져올 것이었다. 그런 일들이 뉴욕에서 또는 외국에서 일어날 것이었다. 유명 인사들이 미익을 주목할 것이었다. 캐롤 롬바드와 아르투로 토스카니니와 버드 제독, 이 버드 제독은 미국의 해군 소장이고 극지 탐험가입니다. 버드 제독 같은 사람들도. 미익은 원할 때마다 베토벤 교향곡을 연주할 수 있었다. 작년 가을에 들었던 그 음악은 묘했다. 언제나 미익의 마음속에 남아서 조금씩 자랐다. 이유는 이랬다. 교향곡 전체가 마음속에 들어 있었던 거다. 그래야만 했다. 미익은 하나하나를 모두 들었는데 그것은 처음 연주된 그대로 미익의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있었다. 그렇다 해도 곡 전체를 한꺼번에 불러낼 수는 없었다. 어쩌다가 새로운 부분이 생각나기를 기다리며 준비할 뿐이었다. 봄의 참나무 가지에서 천천히 잎들이 자라듯 미익은 음악이 자라기를 기다렸다. 내면의 방에는 음악과 함께 싱어씨가 있었다. 미익은 매일 오후 체육관에서 피아노 연습을 끝내면 그가 일하는 상점을 지나 중앙로로 갔다. 앞쪽 창으로는 싱어씨를 볼 수 없었다. 그는 상점 뒤편 커튼 뒤에서 일했다. 그래도 미익은 매일 거기로 가 그가 일하는 곳과 그가 아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런 뒤 매일 밤 베란다에서 그가 집에 오기를 기다렸다. 때로는 그를 따라 위층으로 갔다. 침대에 앉아 그가 모자를 벗고 셔츠 단추를 풀고 머리를 빗는 것을 쳐다보았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들은 함께 비밀을 공유하는 것 같았다. 또는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는 것들을 서로에게 털어놓기를 기다리는 듯도 했다. 싱어는 미익의 내면의 방에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오래전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미익은 옛날을 다시 생각하고 싱어가 오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을 기억했다. 6학년 때에는 슬레스트라는 여자아이가 있었다. 빳빳한 금발에 코끝이 올라가고 주근깨가 난 아이였다. 흰 블라우스에 짧은 빨간색 모직 점퍼를 입고 있었고 안짱다리 걸음이었다. 매일 쉬는 시간이면 오렌지를 먹고 점심시간에는 파란색 양철통에 담긴 도시락을 먹었다. 다른 애들은 쉬는 시간에 점심을 먹고 나중에 배가 고팠지만 슬레스트는 그렇지 않았다. 그 애는 샌드위치의 딱딱한 부분을 떼어내고 말랑한 것만 먹었다. 항상 속을 채운 삶은 달걀을 가져왔는데 엄지로 눌러 어깨 노른자에는 지문 자국이 나있기도 했다. 슬레스트는 미익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미익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믹은 정말 그 애와 얘기하고 싶었다. 밤에 누워 그 애를 생각했다. 둘이 제일 친한 친구가 되어 같이 집에 와서 저녁도 먹고 재미있게 노는 것을 상상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었다. 그 애를 향한 감정 때문에 다른 애들에게 하듯 다가가서 사귀지 못했다. 1년 뒤 그 애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게 되어 전학을 갔다. 버럭이라는 남자애도 있었다. 키가 크고 얼굴에 여드름이 난 아이였다. 그 애 옆에서 8시 30분에 실시하는 행진을 할 때면 고약한 냄새가 났다. 입고 있는 반바지를 벗어 말려야 될 것 같았다. 버럭은 교장에게 대들어 정학을 당한 적도 있었다. 웃을 때 윗입술이 올라갔고 몸 전체가 흔들렸다. 믹은 셀레스트를 생각하듯 버럭도 생각했다. 또 깡통 복근을 팔던 여자도 있었다. 7학년을 가르치던 앵글린 선생님도 있었다. 영화배우 캐롤 롬바드도 모두 믹의 마음속에 있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싱어 씨의 경우는 달랐다. 그에 대한 감정은 천천히 깨닫게 되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는지 다시 생각해봐도 알 수 없었다. 다른 사람들은 평범했지만 싱어 씨는 그렇지 않았다. 그가 방을 알아보려고 벨을 누르던 첫날 믹은 한참 동안 그의 얼굴을 쳐다봤다. 그런 뒤 문을 열고 그가 건네준 명함을 읽었다. 엄마를 불렀고 다시 부엌으로 가서 포시와 버버에게 말했다. 믹은 그와 엄마를 따라 계단을 올랐다. 그가 침대 매트리스를 눌러보고 장 브라인드를 시험해보는 것을 쳐다봤다. 그가 이사 오는 날 믹은 집 앞 계단에 앉아 여행 가방과 체스판을 들고 10센트 택시에서 내리는 그를 보았다. 그 후로는 그가 방에서 서성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그에 관해 이런저런 생각을 했다. 나머지는 천천히 시작되었다. 이제 그들 사이에는 비밀스러운 감정이 있었다. 믹은 누구보다도 그에게 많은 말을 했다. 할 수만 있었다면 그도 믹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것이었다. 그는 훌륭한 선생님과도 같았다. 벙어리이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을 뿐이었다. 믹은 밤에 침대에 누워 어떻게 자기가 고아가 되어 싱어 씨와 살 수 있을지를 계획했다. 겨울이면 눈 오는 낯선 나라에서 함께 살 것이었다. 산으로 둘러싸이고 높은 빙하가 있는 스위스 작은 마을에서 집 뒤쪽으로는 바위들이 솟아있고 지붕은 가파르고 뾰족한 곳에서 사람들이 빵을 포장하지 않고 집으로 들고 가는 프랑스에서 낯선 노르웨이의 회색 겨울 바닷가에서 믹은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그를 생각했다. 음악과 함께 옷을 입으면서 그날 어디서 그를 볼 것인지 궁리했다. 복도에서 그를 스쳐갈 때 좋은 냄새가 나도록 에타이 향수나 바닐라 기름 한 방울을 발랐다. 그가 청계에서 내려와 일하러 가는 걸 보려고 학교에 늦게 가기도 했다. 그리고 오후와 밤 그가 집에 있으면 믹은 밖에 나가지 않았다. 그에 관해 새로 알게 되는 것들은 모두 중요했다. 싱어는 칫솔과 치약을 탁자 위 유리컵에 보관했다. 믹도 칫솔을 욕실 선반 위가 아닌 유리컵에 담아두었다. 그는 양배추를 좋아하지 않았다. 브레넌식 카페에서 일하는 해리가 알려주었다. 믹도 이제 양배추를 먹을 수 없었다. 그에 관해 새로운 걸 알게 되었을 때 그가 말하고 그가 은색 연필로 몇 마디 쓸 때 믹은 오랫동안 혼자 그것들을 생각했다. 싱어와 함께 있을 때 중요한 것은 나중에 다시 생각하려고 모두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음악과 싱어 씨가 있는 내면의 방이 전부는 아니었다. 많은 일들이 외부의 방에서 일어났다. 믹은 청계에서 넘어져 앞니 한 개가 부러졌다. 미너 선생님은 믹에게 영어 과목에서 경고 카드 2장을 주었다. 공터에서 25센트를 잃어버려 사흘 동안 조지와 찾았지만 헛수고였다. 이런 일도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믹은 집 뒤편 계단에서 영어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다. 해리가 자기 집 울타리 관목을 자르기 시작해서 믹이 그에게 소리쳤다. 그가 와서 몇 개의 문장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뿔테 안경 속에서 그의 두 눈은 민첩하게 움직였다. 그는 영어를 설명해 준 뒤 일어나 두 손을 작업복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했다. 그는 에너지가 넘쳐 가만히 있지 못하고 늘 말을 하거나 무슨 일이든 해야 했다. 있지, 요즘은 2가지뿐이야, 그가 말했다. 해리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걸 좋아했고 때로 믹은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다. 정말이야, 요즘 세상에는 앞으로 2가지만 있을 거야. 뭐가? 전투적 민주주의 아니면 파시즘. 너는 공화당을 좋아하지 않아? 이런 해리가 말했다. 그런 말이 아니야. 해리는 어느 날 오후 파시스트에 관해 모두 설명해 주었다. 그는 나치들이 유대인 아이들을 무릎 꿇린 채 풀을 뜯어먹게 했다고 말했다. 히틀러를 암살할 계획이라는 말도 했다. 철저한 계획을 세웠다고 했다. 파시즘에는 정의도 자유도 없다고 했다. 신문들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쓰고
사람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른다고 했다. 나치들은 끔찍했고 모두들 그 사실을 알았다. 미익은 그와 함께 히틀러를 죽일 음모를 꾸몄다. 4-5명이 가담하는 게 좋았다. 한 명이 그를 놓쳐도 남은 이들이 없앨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 그들은 죽는다 해도 영웅이 될 것이었다. 영웅이 되는 것은 위대한 음악가가 되는 것과 같았다. 이거 아니면 저거야. 난 전쟁을 믿지 않지만 옳은 것을 위해 싸울 준비는 되어 있어. 나도 그래, 미익이 말했다. 파시스트들과 싸우고 싶어. 남자 옷을 입으면 모를 거야. 내 머리도 몽땅 자르지 뭐. 밝은 겨울 오후였다. 하늘은 청록색이었고 이와 대조되어 뒷마당에 서 있는 앙상한 참나무는 검게 보였다. 태양은 따뜻했다. 이런 날이면 미익은 생기가 넘쳤다. 음악이 마음속에 있었다. 무슨 일이든 하고 싶어서 7cm짜리 못을 집어 청개에 쾅쾅 박았다. 아빠가 망치 소리를 듣고 목욕 가운을 입은 채 나와 한동안 옆에 서 있었다. 나무 아래는 목마가 2개 있었고 어린 렐프는 돌을 이 목마에서 저 목마로 옮기느라 바빴다. 계속 왔다 갔다 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2 손을 내밀고 걸었다. 안짱다리였고 기저귀가 무릎 아래로 내려와 끌리고 있었다. 조지는 구슬치기를 하고 있었다. 머리가 길어 얼굴이 야위어 보였다. 몇 개 나온 영구치는 작았고 블랙베리를 먹은 듯 펄했다. 조지는 구슬을 던지려고 줄을 꺾고 첫 번째 구멍을 겨냥해 바닥에 엎드렸다. 아빠는 시계를 고치려 다시 들어가면서 렐프를 데려왔다. 잠시 후 조지는 혼자 골목에서 사라졌다. 베이비에게 총을 쏜 이후 그는 누구하고도 놀려고 하지 않았다. 가야 돼, 해리가 말했다. 일하러 6시 전에 가 있어야 해. 카페에서 일하는 게 좋아? 맛있는 거 공짜로 먹어? 그럼 또 별별 사람들이 다 오잖아. 지금까지 일한 곳 중에서 제일 좋아. 돈도 더 많이 주고. 난 브레넌 씨가 싫어, 미익이 말했다. 그가 고약한 말을 한 적은 없지만 늘 거칠고 이상하게 말을 걸었다. 미익과 조지가 껌 한 통을 몰래 들고 온 것을 아직도 기억하는 게 분명했다. 그러면서 왜 싱어시 방에서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지내느냐고 묻는가. 그는 미익과 조지가 습관적으로 물건을 몰래 집어간다고 생각하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절대 그런 짓은 하지 않았다. 10센트 상점에서 작은 수채화 물감을 집어온 것 말고는 5센트짜리 연필깎이 하고. 난 브레넌 씨가 참을 수 없어. 그 사람 괜찮아, 해리가 말했다. 괴상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까다롭지 않아. 알고 나면 말이야. 내가 생각한 게 하나 있어, 미익이 말했다. 남자애는 여자애보다 이로운 게 많아. 남자애들은 학교 다니면서도 시간제로 일할 수 있잖아. 다른 일을 할 시간도 있고. 하지만 여자애들은 그럴 수 없어. 여자애가 일하고 싶으면 학교를 그만두고 종일 일을 해야 해. 나도 너처럼 일주일 중에 며칠만 돈을 벌고 싶지만 방법이 없어. 해리는 청개에 앉아 구두끈을 풀었다. 그러고는 한쪽이 끊어질 때까지 당겼다. 블런트 씨라는 사람이 카페에 와. 제이컵 블런트. 난 그 사람 말 듣는 걸 좋아해. 그가 맥주를 마시며 말할 때 많은 것을 배우거든. 새로운 아이디어도 주고. 그 사람 잘 알아. 여기 일요일마다 오거든. 해리는 끊어진 끈을 당겨 양쪽 길이가 같아지도록 한 후 구두끈을 다시 묶었다. 있잖아. 그가 초조해가며 안경을 작업복에 닦았다. 내 얘기 그 사람한테 할 것 없어. 날 기억하지도 못할 텐데 나한테 말 안 하거든. 싱어 씨에게만 말해. 웃긴다고 생각할지도 몰라. 무슨 말인지 너 알잖아. 알았어. 미익은 해리가 블런트 씨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걸 알았고 그 감정을 이해했다. 말 안 할 거야. 어둠이 왔다. 우유처럼 흰 달이 푸른 하늘에 떴고 공기는 찼다. 부엌에서 렐프와 조지와 포시의 목소리가 들렸다. 스토브에서 나오는 불빛이 부엌 창을 따뜻한 오렌지색으로 만들었다. 연기와 음식 냄새가 났다. 누구한테 말한 적 없는 건데, 해리가 말했다. 그걸 내가 알게 된 게 싫어. 뭘? 신문을 처음 읽기 시작하면서 너가 읽은 기사에 대해 생각했던 때를 기억해? 물론이야. 난 파시스트였어. 그렇다고 생각해왔어. 유럽에서 우리 또래 아이들이 발맞추고 행진하고 노래 부르는 건 난 멋지다고 생각했어. 그들은 서로에게 그리고 지도자 한 사람에게 맹세하잖아. 같은 이상을 품고 함께 행진하잖아. 나 유대인 소수자들에게 닥치는 일을 걱정하지 않았어. 생각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때는 내가 유대인처럼 생각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 너도 알겠지만 난 몰랐어. 그냥 사진을 보고 아래 적힌 글들을 읽었을 뿐이야. 이해하지 못했어.
얼마나 끔찍한 짓인지 정말 몰랐어. 난 내가 파시스트라고 생각했으니까. 물론 나중에 난 다르다는 걸 알았지. 그의 음성은 자신에 대해 비통해했고 어른 소리에서 아이 소리로 바뀌고 있었다. 그때 넌 몰랐으니까, 믹이 말했다. 그건 무서운 범죄였어. 도덕적인 죄야. 해리는 그런 아이였다. 그에게 모든 것은 절대선 또는 절대악이었고 중도가 없었다. 20세 이하면서 맥주와 포도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건 나쁜 일이었다. 시험 볼 때 부정을 저지르는 것은 끔찍한 죄였지만 숙제를 뺏기는 것은 죄가 아니었다. 여자애들이 립스틱을 칠하거나 등이 많이 파인 옷을 입는 것은 도덕적인 잘못이었다. 독일이나 일본제 라벨이 붙은 물건을 사는 것은 5센트짜리라 할지라도 끔찍한 죄악이었다. 믹은 그들이 어렸을 때의 해리가 생각났다. 한 번은 해리의 두 눈이 사팔뜨기가 되더니 그 상태가 1년 동안 계속됐다. 그는 집 앞 계단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사이에 끼운 채 모든 것을 응시했다. 사팔뜨기 눈으로 조용하게 그는 중학교에서 2학년을 월반했고 11살이 되자 직업학교에 지나갈 준비가 되었다. 그러나 직업학교에서 수업 중 아이반호는 영국 작가 월드 스콧의 역사소설이랍니다. 아이반호에 나오는 유대인에 대해 읽을 때 다른 애들이 그를 자꾸 쳐다보자 그는 집에 와서 울었다. 엄마는 그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고 그는 1년을 꼬박 쉬었다. 그는 키가 더 크고 뚱뚱해졌다. 믹이 울타리를 타고 올라갈 때마다 그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 것이 보였다. 둘은 근처에서 놀았고 씨름도 했다. 믹은 어렸을 때 사내 애들과 싸우는 걸 좋아했다. 정말로 싸웠지만 재미로 하는 거였다. 믹은 유술과 권투가 합해진 동작을 했다. 어떤 때는 해리가 이겼고 어떤 때는 믹이 이겼다. 해리는 누구에게든 사납게 굴지 않았다. 어린애들은 장난감이 부서지면 그에게 가져왔고 그는 늘 시간을 들여 고쳐주었다. 그는 무엇이든 고칠 수 있었다. 이웃 부인들은 전등이나 재봉틀이 고장나면 그를 불렀다. 13살이 되자 그는 다시 직업학교에 와서 열심히 공부했다. 신문 배달을 하면서 토요일에는 일했고 책을 읽었다. 파티를 열기 전까지 믹은 한동안 그를 별로 보지 못했다. 해리는 많이 변해 있었다. 있잖아, 해리가 말했다. 난 늘 개인적인 큰 야심을 가지고 있었어. 위대한 엔지니어나 의사 아니면 변호사가 되고 싶었어. 그런데 지금은 그런 야심이 없어. 지금 생각하는 건 모두 이 세상과 관련된 일들이야. 파시즘에 관해서, 유럽에서 일어나는 무서운 일들에 관해서, 또 민주주의에 관해서. 다시 말해 내가 인생에서 무엇이 되고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없어. 다른 일들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니까. 난 매일 밤 히틀러를 죽이는 꿈을 꾸어. 그리고 어둠 속에서 목이 말라 가위에 눌린 듯 놀라서 잠을 깨. 그게 뭔지 모르겠어. 믹은 해리의 얼굴을 보았다. 깊고 심각한 감정이 믹을 슬프게 했다. 해리의 머리가 이마 위로 흘렀다. 그의 얇은 윗입술은 굳어 있었지만 두꺼운 아래입술은 떨렸다. 해리는 15살도 안 되는 것 같았다. 어둠과 함께 추위가 왔다. 주변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고 브라인더들이 벽에 소리를 내며 부딪혔다. 길 아래에서 웰스 부인이 집에 오라고 스크를 부르고 있었다. 어두운 늦은 오후 믹의 마음속에 깊은 슬픔이 왔다. 난 피아노를 갖고 싶어. 음악 레슨도 받고 싶어. 믹은 중얼거렸다. 해리를 바라보았다. 그는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고 있었다. 그에게서 따뜻한 소년의 냄새가 났다. 믹은 왜 갑자기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들의 어린 시절을 기억했기 때문일까? 슬픔 때문에 이상해진 걸까? 믹은 갑자기 해리를 밀었고 그는 청계에서 떨어질 뻔했다. 너네 할머니 개새끼. 믹은 그에게 소리치며 달아났다. 그건 동네에서 아이들이 싸울 때 하는 말이었다. 해리는 일어났고 놀란 듯 했다. 안경을 코 위에 고쳐 쓰고 잠깐 믹을 보더니 골목으로 달려갔다. 차가운 공기가 믹을 삼손처럼 씩씩하게 만들었다. 큰 소리로 웃어대자 짧고 빠르게 메아리가 울렸다. 믹은 어깨로 해리를 밀쳤고 해리는 믹을 붙들었다. 그들은 힘껏 씨름을 했고 큰 소리로 웃었다. 키는 믹이 컸지만 두 손의 힘은 해리가 셌다. 해리가 잘 덤비지 않자 믹이 그를 바닥에 눕혔다. 그가 갑자기 조용해졌고 믹도 멈추었다. 그의 숨결이 믹의 목에 따뜻하게 느껴졌다. 해리는 조용했다. 믹은 해리의 갈비뼈에 닿은 무릎을 통해 그의 거친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함께 일어났다. 더 이상 웃지 않았다. 골목은 조용했다. 해리와 어두운 뒷마당을 걸을 때 웬일인지 믹은 기분이 이상해졌다.
그럴 이유가 없었는데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는데 미익이 그를 살짝 밀치자 그도 밀었다. 미익이 다시 웃음을 터뜨렸고 모든 것이 괜찮아졌다. 잘가, 해리가 말했다. 그는 울타리를 넘기엔 너무 나이가 많았다. 그는 골목을 달려가 자기 집 현관으로 갔다. 와, 덥다, 미익이 말했다. 여기 너무 숨막히네. 포시가 미익의 저녁을 스토브에 데우고 있었다. 렐프는 아기용 의자에 앉아 접시를 숟가락으로 두들겼다. 조지는 지저분한 작은 손으로 빵 조각을 옥수수 죽에 적시며 먼 곳을 보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다. 미익은 닭고기와 그레이비 소스, 옥수수 죽과 건포도를 들어 함께 접시에서 섞었다. 새 입에 다 먹었다. 남은 옥수수 죽까지 다 먹었지만 여전히 배가 고팠다. 미익은 하루 종일 싱어씨를 생각했고 저녁을 먹자마자 위층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3층에 도착하니 그의 방문은 열려있고 어두웠다. 허전했다. 미익은 아래층에 조용히 앉아 시험 공부를 할 수가 없었다. 기운이 솟구쳐 다른 사람들처럼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없는 듯 했다. 집안의 벽을 무너뜨리고 거인처럼 거리를 활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결국 미익은 침대 밑에서 비밀 상자를 꺼냈다. 엎드린 채 공책을 훑어보았다. 거기엔 이제 20여 개의 노래들이 있었지만 만족할 수 없었다. 교향곡을 쓸 수만 있다면 오케스트라 전체가 연주하는 곡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때로는 대여섯 개의 악기들이 하나의 음을 연주했으므로 오선지가 커야 했다. 미익은 큰 시험지 위에 줄 5개를 그었다.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이 2cm도 더 됐다. 바이올린이나 첼로나 플루트가 연주하는 곳에는 악기 이름을 적었다. 악기들이 동시에 연주하는 경우에는 둘레에 동그라미를 그렸다. 그 페이지의 맨 위에 크게 교향곡이라고 썼다. 밑에는 미켈리라고 적었다. 그런 뒤에는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었다. 음악 레슨을 받을 수만 있다면, 진짜 피아노를 가질 수만 있다면, 한참 뒤에야 미익은 곡을 시작할 수 있었다. 마음속에 곡이 있었지만 적는 방법을 몰랐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놀이 같았다. 그러나 계속 노력했다. 에타와 헤이즐이 방에 들어와 자리고 누울 때까지, 밤 11시니까 불을 꺼야 한다고 말할 때까지.